우리 태양보다 700배나 더 큰 별이 지금 이 순간 쪼개지고 있다. 700광년 떨어진 곳에서 베텔게우스는 플라즈마를 우주 공간으로 흘리고 있다. 한때 일정했던 맥동이 멈춰버렸고 지구의 모든 천문학자가 주시할 만한 패턴을 드러내며 떨고 있다. 이 별 표면에서 이미 일어난 폭발에 대해 다루겠다. 그 아래에서 쌓여가는 경고 신호들, 그리고 이 별이 마침내 터지는 그 순간 무엇이 일어나는지도 함께 살펴본다. 저희가 다루는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은 1초면 충분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이 됩니다. 별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시작하겠다. 우리 은하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그리고 그 은신처는 은하 그 자체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우리 은하를 위에서 내려다본다고 상상해보자. 별과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평평한 회전 원반이 약 10만 광년에 걸쳐 펼쳐져 있다. 우리는 은하 중심에서 약 2만 6천 광년 떨어진 곳에 있다. 나선팔 중 하나의 안쪽에 자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거의 모든 방향으로 바깥쪽을 바라보며 우주 전역에 펼쳐진 수십억 개의 은하를 볼 수 있다. 망원경들은 수억 광년 떨어진 거대한 구조들을 지도화해왔다. 천문학자들은 은하단, 우주 거대 구조, 필라멘트, 거대한 보이드를 목록화해왔다. 우주의 지도는 인상적일 만큼 상세하다. 딱 한 영역만 빼고 하늘 전체를 두꺼운 띠처럼 두르며 우리 은하 평면을 따라 흐르는 그 영역은 먼지와 가스와 별이 너무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 그 너머에서 오는 가시광선은 그 어떤 것도 통과하지 못한다. 과학자들은 이를 회피지대라고 부른다. 이 이름은 은하 목록 작성 초창기에 붙은 것으로 그 당시 천문학자들은 그 하늘의 띠 영역을 그냥 건너뛸 수밖에 없었다. 그 안에서는 쓸만한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먼지가 빛을 산란시키고 흡수해버려 빛이 우리 망원경까지의 전체 거리를 다 가로지르지 못했다. 이 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이해하려면 검은 종이 1000장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 너머에 있는 책을 읽으려 한다고 상상해보면 된다. 글자는 거기 있다. 그 글자를 실어 나르는 빛이 단지 도착하지 못할 뿐이다. 우리 은하 평면의 먼지가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가시광선을 너무 완벽하게 흡수해버려 그 반대편에 있는 은하단 전체가 일반 망원경에는 보이지 않는다. 회피지대는 전체 하늘의 약 20%를 덮고 있다. 우리 머리 위 모든 것 중 5분의 1이 완전히 가려져 있다. 인류 역사 대부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은 그 너머도 아마 띠의 양옆에 보이는 모든 것과 다를 바 없는 그저 평범한 은하단들의 연장일 거라고 가정해왔다. 그 가정은 숫자가 맞아떨어지지 않기 시작하기 전까지 유지되었다. 우리 은하의 운동을 연구하던 과학자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하늘의 한 부분을 향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끌림이 있었고 그 부분은 거의 정확히 회피지대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엄청났다. 계산을 거듭할 때마다 그 사실이 확인되었다. 수백 개의 이웃 은하들과 함께 우리 은하를 끌어당기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가시우주에서 확인된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규모의 거대한 무엇이어야 했다. 천문학자들은 자신들이 볼 수 있는 영역을 샅샅이 뒤졌다. 은하들이 모여있는 곳들을 발견했지만 관측된 운동을 전부 설명할 만큼의 중력을 지닌 무언가는 어디에도 없었다. 답은 그 벽 너머에 있어야만 했다.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어지러워진다. 인류는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의 빛까지 감지할 수 있는 망원경을 만들었다. 빅뱅 그 자체에 희미한 장관까지 포착할 수 있을 만큼 민감한 장비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자신의 은하를 두르는 두꺼운 띠, 그 먼지만으로도 우리를 우주 공간에서 끌어당기고 있던 무언가를 가리기에 충분했다. 먼지는 균일하게 퍼져 있지 않다. 은하 중심을 향할수록 두꺼워지며 거의 완전한 암흑 영역인 핵심부를 만들어낸다. 그 핵심부 바깥에서는 띠가 살짝 얇아진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파망원경과 적외선 장비가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장 밀도가 높은 가장 중요한 구역, 극방향과 정확히 일치하는 그 영역은 끈질기게 봉인된 채 남아있었다. 천문학자들은 계속 밀어붙였다. 그들은 그곳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 은하의 운동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 그 벽 너머에서 발견한 것은 대다수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기이했다. 첫 번째 단서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한 숫자에서 비롯되었다. 1980년대 한 천문학자 팀이 우리 은하의 고유 속도를 연구하고 있었다. 고유 속도란 우주의 단순한 팽창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운동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이다. 모든 은하는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바깥쪽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일부 은하는 그 위에 추가로 밀거나 끌어당기는 힘을 받고 있다. 우리 은하도 그런 힘을 받고 있었고 그 정도가 상당했다.
훗날 일곱 사무라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 팀은 하늘 전역에 분포한 수백 개의 타원 은하의 운동을 측정했다. 그들은 크기로 보아 은하가 얼마나 밝게 보여야 하는지와 지구에서 실제로 얼마나 밝게 보이는지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 차이가 실제 거리를 드러냈고 실제 거리는 다시 실제 속도를 드러냈다. 데이터는 남쪽 별자리 센타우루스 자리 방향 근처에 중심을 둔 영역을 가리키고 있었다. 우리 은하는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 초속 약 600km의 속도로 그 영역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이 정도 속도를 그려보자면 그 속도로 자동차를 몰 수 있다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1분 남짓 걸린다. 그리고 수천억 개의 별과 그 별들을 도는 모든 행성을 품은 우리 은하 전체가 바로 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무언가가 그것을 끌어당기고 있어야만 했다. 은하 하나를 통째로 수백만 광년의 공간 너머로 끌고 갈 만큼 강력한 중력을 지닌 무언가가. 그 팀은 그런 끌림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질량을 계산했다. 그 수치는 충격적이었다. 거기 있는 무언가는 비교적 좁은 공간에 압축된 수만 개의 은하에 해당하는 질량을 품고 있어야 했다. 천문학자들은 그 하늘 영역을 세심히 살폈다. 은하단들이 발견되었다. 그렇다. 꽤 큰 은하단들이 있었지만 그 가시 질량은 관측된 운동에 필요한 양에 못 미쳤다. 부족분은 곧장 해피지대를 가리켰다. 바로 이 순간 문제가 시급해졌다. 천문학자들은 확인된 출처가 없는 중력 신호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그 출처를 거대 인력체라고 명명했다. 먼지가 시야를 막고 있는 어떤 거대한 무언가에 붙인 임시 이름이었다. 그 이름이 그대로 굳어진 것은 더 나은 이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이름이 이 미스터리의 규모를 정확히 담아내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거대 인력체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그 먼지를 우회해야 했다. 그 방향에서 광학 망원경은 무용지물이었지만 먼지는 전파에 대해 거의 투명하며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적외선에도 마찬가지다. 적외선은 먼지 입자 사이를 흡수되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다. 연구팀들은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 숨겨진 영역을 훑기 시작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림을 단번에 바꿔놓았다. 먼지 너머에 은하들이 있었다. 수백 개, 곧이어 수천 개의 은하가. 광학 탐사가 완전히 놓쳐버린 빽빽하게 모인 물질 덩어리들이. 천문학자들이 텅 빈 곳 혹은 별 의미 없는 곳이라 분류해둔 영역이 사실은 구조로 가득 차 있던 것이다. 한 가지 발견이 단번에 눈에 띄었다. 거대한 은하단 하나가 운동 계산이 예측한 좌표와 거의 정확히 일치하는 자리에 있었다. 과학자들은 그곳을 노르마 은하단이라 이름 붙였다. 한눈에 봐도 이곳은 격렬하고 밀도 높은 환경임이 분명했다. 대다수의 트윈 하늘에서 보이는 은하단들과는 달리 운동 데이터는 마침내 가리킬 대상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측정이 정밀해지면서 더 깊은 질문이 떠올랐다. 노르마 은하단 그 자체가 전체 끌림을 설명하기에 충분한가? 아니면 우리 은하는 그보다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큰, 그 가려진 영역, 더 깊숙이 숨어있는 무언가에 반응하고 있는 것인가? 답이 도착했을 때 거대 인력체조차 작아 보이게 만들었다. 거대 인력체는 실제한다. 은하군 전체를 수억 광년 너머로 움직일 만큼 광대한 중력 영향력을 지닌 공간 영역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면 그 규모를 제대로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멀리 물러서서 봐야 한다. 은하들은 무리를 지어 움직인다. 우리 은하는 국부 은하군에 속해 있다. 약 1000만 광년에 걸쳐 펼쳐진 약 80개의 은하의 모임이다. 북부 은하군은 천여자리 초은하단이라는 더 큰 구조에 속하는데 이는 약 1억 광년에 걸쳐 펼쳐진 은하단들의 집합이다. 그리고 천여자리 초은하단은 수십 개의 다른 초은하단들과 함께 그보다 훨씬 더 큰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이라는 구조 안에 자리하고 있다. 라니아케아는 5억 광년에 걸쳐 펼쳐져 있다. 그 안에는 1경계 태양에 해당하는 질량이 들어있으며 그 전체가 그 안에 모든 은하단과 필라멘트 그리고 모든 은하가 증력적으로 단 하나의 중심점을 향해 흘러간다. 그 점이 바로 거대 인력체이다. 천문학자들은 라니아케아 전역에서 은하들의 운동을 지도화하고 모든 속도 벡터를 그 근원까지 거슬러 추적함으로써 이 사실을 확인했다. 그 결과는 마치 배수구를 향해 흘러드는 강물처럼 보였다. 인력체에 가까운 쪽에 있는 은하들은 그것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먼 쪽에 있는 우주 팽창을 거슬러 끌려가고 있는 은하들조차도 그것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모든 벡터는 노르마 은하단 방향에 있는 같은 위치를 가리키고 있었다. 회피지대 깊숙한 곳을. 이 인력체 영역은 우리로부터 약 2억 5천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다. 우리 은하가 움직이는 속도로 가더라도 거기 도달하려면 수십억 년이 걸린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이상한 부분이다. 우리는 결코 거기 도달하지 못한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고 우리와 그 인력체 사이의 공간은 중력이 그 간극을 완전히 좁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결코 닿을 수 없는 무언가를 향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묘한 우주적 상황을 만들어낸다. 우리 은하는 계속 멀어지는 중력다체 영향 아래 우주 공간을 가로지른다. 인력체는 끌어당기고 팽창은 바깥으로 밀어내며 우리 은하는 그 두 힘이 동시에 빚어내는 경로를 그린다. 이 인력체 영역의 한가운데에 자리한 것은 거대한 밀도로 음집된 은하단들, 암흑물질, 뜨거운 가스, 그리고 함께 묶여있는 모든 것의 중력 총합이다. 노르마 은하단은 그 주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구성 요소이다. 탐사 결과 같은 중력 우물로 흘러드는 추가적인 은하단들과 필라멘트들이 추가로 드러났다. 그 영역 전체가 우주의 배수구처럼 행동한다. 수십억 년에 걸쳐 질량을 누적해가면서 여러 독립된 연구가 확인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거대 인력체는 점점 자라고 있다. 주변 우주에서 질량이 계속 그 영역으로 떨어져 들어가고 있다. 어느 날 그 미집도는 10억 년 전보다 더 높고 20억 년 전보다도 한층 더 높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그림이 복잡해진다. 천문학자들이 라니아케아 전역에서 관측된 속도들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정확한 질량을 계산했을 때 그 인력체 영역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르마 은하단과 그 주변은 거대하다. 그렇다. 그것도 엄청나게 거대하다. 하지만 전체 중력 수지는 여전히 빈틈을 남기고 있었다. 인력체 너머에 무언가가 또한 끌어당기고 있었다. 인력체 자체보다 더 멀리 뒤편에 있는 어떤 것이 자신의 중력을 운동에 보태며 우리 초은하단 전체의 궤적을 휘게하고 있었다. 과학자들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거대 인력체 너머, 회피지대 너머, 그들이 그동안 연구해온 그 어떤 곳보다도 더 가려져 있고 덜 지도화된 우주 영역 속으로. 그곳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인력체조차 완전히 왜소해 보이게 만드는 구조였다. 거대 인력체는 지구로부터 약 2억 5천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자리한다. 회피지대는 은하 평면 양쪽으로 약 20도 너비의 띠로 하늘을 가로지른다. 인력체의 좌표는 정확히 그 가려진 띠 중에서도 가장 밀도가 높은 부분 한가운데에 놓인다. 그 겹침은 거의 완벽에 가까우며 바로 그 겹침이야말로 인력체의 존재를 확인하는데 1980년대까지 걸리게 만든 이유였다. 이 정렬은 현대 천문학에서 가장 답답한 상황 중 하나를 만들어냈다. 우리 은하에 가장 강력한 중력 영향을 끼치는 힘, 초은하단 전체의 방향을 바꿀 정도로 강한 힘이 하필이면 우리 은하 자신이 시야를 막아버리는 바로 그 하늘 영역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한 도시가 그 지역의 유일한 산 옆에 천문대를 세웠는데 정작 연구할 가치가 있는 단 하나의 대상이 그 산봉우리 바로 뒤에 숨어있는 격이다. 천문학자들은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우연인가? 아니면 이 정렬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답은 기하학으로 확인된다. 우리 태양계는 우리 은하의 나선팔 안쪽, 은하 평면 위에 자리한다. 은하 원반은 우리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펼쳐져 있다. 우리가 그 원반 안에 박혀있기 때문이다. 평면을 따라 바라본다는 것은 가장 두꺼운 양의 먼지와 가스를 통과해서 본다는 뜻이다. 우리 시점에서 그 방향에 놓인 우주의 대규모 구조라면 무엇이든 가려지게 된다. 거대 인력체가 스스로 먼지 뒤에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다. 은하 원반 안에 자리한 우리의 위치가 우리와 인력체 사이에 먼지를 끼워 넣은 것이다. 은하 평면 위쪽이나 아래쪽, 원반 바깥에 사는 어떤 문명이라면 그 인력체 영역을 아무런 방해 없이 또렷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심오한 한계다. 우리의 시점, 우리 은하 안에서 우리가 차지한 구체적인 주소가 우리가 쉽게 연구할 수 있는 우주의 영역을 결정짓는다. 그리고 우주는 자신의 가장 중력적으로 중요한 가까운 구조를 우리 위치가 가장 관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바로 그 영역에 정확히 배치해 두었다. 이 정렬이 가져온 결과는 수십 년에 걸친 연구 곳곳에 뻗어 있다. 전파 및 적외선 탐사 이전에 만들어진 은하 목록들에는 사각지대의 띠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물질이 우주 전역에 어떻게 분포해 있는지를 다루는 대규모 구조 계산들에는 처음부터 빈틈이 박혀 있었다. 우주적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델들은 인력체 영역을 확인된 측정값이 아니라 대략적 추정치로 다뤄야만 했다. 오늘날까지도 대부분의 먼지를 꿰뚫을 수 있는 적외선 및 전파 장비가 있음에도 회피지대의 한가운데 은하 핵보구는 여전히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다. 가장 밀도 높은 먼지 농도는 충분한 깊이에 이르면 적외선마저 흡수해버린다. 숨겨진 영역의 어떤 부분들은 현재 운용 중인 모든 장비에 대해 여전히 진정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이며 거대 인력체는 그 핵심부와 충분히 가까이 자리하고 있어 그 완전한 구조, 즉 질량 분포의 온전한 형태는 여전히 불완전하게만 지도화되어 있다.
먼지가 모든 것을 가린 것은 아니지만 수십억 년에 걸쳐 우리 은하의 우주 공간 속 경로를 빚어오고 있던 어떤 힘의 발견을 지연시킬 만큼은 가렸다. 상황을 뒤바꾼 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빛이었다. 가시광선이 닿을 수 없는 파장, 즉 그보다 더 긴 파장을 들여다보는 적외선 망원경들이 먼지 속에 묻혀있던 은하들의 열 신호를 잡아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망원경들이 벽 너머에서 드러낸 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수준의 밀집과 은하 밀도였다. 적외선은 가시광선과는 다르게 이동한다. 가시광선 파장은 먼지 입자에 부딪혀 산란되고 흡수되는 반면 적외선 파장은 그 사이를 빠져나간다. 먼지는 그 정도에 대해서는 거의 투명하다. 회피지대를 향해 적외선 망원경을 들이대면 광학 장비를 가로막던 그 벽은 훨씬 얇아진다.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00년대를 거치며 가속화된 그 작업을 천문학자들이 그대로 해냈을 때 숨겨진 영역이 열렸다. 회피지대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적외선 탐사는 1983년에 발사된 적외선 천문위성 IRAS라는 위성에서 나왔다. 그 데이터는 한 번도 목록화된 적 없던 먼지벽 너머의 은하들을 수천 개나 드러냈다. 초기 천문학자들이 그냥 건너뛰며 텅 빈 공간이라 분류했던 그 영역이 사실은 구조로 빼곡히 차 있었던 것이다. 후속 탐사들은 그 그림을 극적으로 정교하게 다듬었다. 2003년에 완료된 2MASS 적외선 전천 탐사는 그 시점까지 만들어진 전하늘 적외선 매핑 중 가장 철저한 것이었다. 그것은 회피지대 너머에서 광학 망원경이 완전히 놓친 은하를 약 100만 개나 검출해냈다. 하늘에 가려진 쪽에 자리한 대규모 구조의 형태가 데이터로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 적외선 데이터가 드러낸 것은 그 밀도면에서 인상적이었다. 거대 인력체 주변 영역은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 은하단들이 서로 바짝 붙어 있었고 그 사이로 은하들의 필라멘트가 뻗어 그들을 잇고 있었으며 그 교차점마다 질량이 집중되어 있었다. 숨겨진 영역은 거대한 은하단 하나가 홀로 자리한 텅 빈 공간 같은 것이 아니었다. 그곳은 트인 하늘에서 보이는 그 어떤 곳 못지않게 풍부하고 복잡한 환경을 품고 있었다. 한 가지 구체적인 특징이 곧바로 두드러졌다. 적외선 탐사는 인력체 영역의 은하 밀도가 주변 영역의 밀도보다 현저히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질량은 단지 근처가 아니라 그곳에 실제로 집중되어 있었다. 거대 인력체는 중력의 유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억 광년에 걸쳐 펼쳐진 실제 않은 물리적 실체를 지니고 있었다. 적외선 데이터는 또한 천문학자들이 적세 편이, 즉 은하가 우리로부터 얼마나 빨리 멀어지는지를 드러내는 빛의 늘어남을 측정할 수 있게 해주었고, 따라서 그 은하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되었다. 적세편이 측정을 통해 숨겨진 지대의 3차원 구조가 처음으로 가시화되었다. 서로 다른 거리에 있는 은하단들을 분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인력체 영역은 단지 하늘을 가로지르는 평면이 아닌 깊이까지 매핑될 수 있었다. 그렇게 떠오른 그림은 여러 층, 더 가까운 구조, 더 먼 구조, 모두 동일한 중력 흐름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그리고 인력체 영역 뒤편, 더 먼 거리에 있는 구조들을 보여주었다. 적외선 데이터는 그 인력에 기여하는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의 존재를 암시했지만 적외선 탐사에는 한계가 있다. 적외선 탐사는 은하의 위치를 드러낼 수는 있지만 먼지가 최대 두께에 이르는 은하면의 가장 밀집된 중심띠를 완전히 꿰뚫지는 못한다. 회피지대의 정확한 중심, 즉 은하 적도를 따라 뻗어있는 몇 도 너비에 뛰는 적외선 장비에조차 저항한다. 전파 탐사가 그 띠 안으로 파고들었다. 전파는 먼지를 거의 완전히 방해받지 않고 통과한다. 먼 은하 속 수소가스는 특정한 전파 파장으로 방출되며 그 신호는 먼지벽이 아무리 두꺼워도 그곳을 뚫고 전달된다. 숨겨진 지대에 대한 전파 탐사는 가장 밀집된 먼지 회랑 안에서도 은하의 존재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름을 갖게 될 인력체 영역 내부 구조의 윤곽을 그려내기 시작했다. 바로 노르마 은하단이다. 벽이 갈라져 열렸고 그 뒤에는 천문학자들이 그동안 목록에 기록한 어떤 것과도 다른 도시가 있었다. 노르마 은하단은 약 2억 2천만 광년 떨어져 있다. 거대 인력체 영역의 중심부 근처, 회피지대 안에 자리한 노르마 은하단이 적외선과 전파 장비를 통해 보이게 되자 천문학자들은 자신들이 가까운 우주에서 가장 밀집된 은하 집중 중 하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은하단이란 말 그대로의 의미다. 중력으로 결속되어 공통의 질량 중심을 공존하는 초고온 가스구름에 둘러싸이고 암흑물질로 채워진 거대한 은하 집합체다. 대부분의 은하단은 수백 개의 은하를 포함한다. 가장 큰 은하단은 수천 개를 포함한다. 노르마 은하단은 그 척도의 상위에 자리하며 그 환경 역시 이를 반영한다. 은하단 내부에서 이렇게 밀집된 은하들은 평화롭게 흐르지 않는다. 은하들은 서로에 대해 초당 수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움직인다. 우주적 시간 척도에서 충돌은 흔한 일이다.
은하단 내부에서 두 은하가 충돌할 때 그 결과는 조용한 합병이 아니다. 가스구름이 엄청난 속도로 부딪히며 폭발적인 별 형성을 촉발한다. 양쪽 은하의 별들은 새로운 궤도로 흩어진다. 두 은하의 형태가 일그러지고 늘어나며 결국 새롭게 결합된 구조로 녹아든다. 노르마 은하단은 수십 개의 상호작용 시스템에서 이러한 활동을 동시에 풀고 있다. 충돌하는 은하와 은하단 사이에서 압축된 가스의 열을 감지하는 X선 망원경은 노르마 은하단을 초고온 플라즈마가 휘몰아치는 환경으로 촬영해왔다. 은하 사이의 가스는 수천만 도로 빛나며 전자기 스펙트럼의 고에너지 영역에 민감한 장비에만 보인다. 노르마 은하단의 한 가지 특징이 지속적인 과학적 관심을 끌어왔다. 천문학자들은 진행 중인 부은하단 합병의 징후를 감지했다. 더 작은 은하단이 노르마 은하단으로 떨어져 들어오며 그 사이에 뜨거운 가스를 수백만 광년에 걸친 충격파로 압축하고 있다. 이러한 합병 사건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폭발에 견줄 만한 에너지를 방출한다. 비록 수백만 년에 걸쳐 거대한 부피의 공간에 퍼져 있긴 하지만 노르마 은하단은 또한 여러 은하 필라멘트의 교차점에 자리하고 있다. 필라멘트는 우주 거대 구조의 척추 같은 가닥들이다. 은하단과 초은하단 사이를 잇는 은하와 암흑물질의 긴 사슬이다. 여러 주요 필라멘트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노르마 은하단으로 흘러들며 끊임없이 그곳으로 물질을 운반하다. 은하단은 이러한 고속도로를 따라 물질이 흘러들어오면서 성장한다. 노르마 은하단의 중심에는 우리 은하보다 현저히 큰 거대한 타원 은하가 자리하고 있다. 은하단 중심부의 타원 은하는 너무 가까이 떨어진 더 작은 은하들을 잡아먹으며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 수십억 년에 걸쳐 이 중심 은하는 수많은 옛 이웃들의 질량을 흡수하며 가까운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단일 은하 중 하나로 성장했다.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은 노르마 은하단을 거대 인력체 그 자체로 그 인력이 어디서 비롯되는지에 대한 최종 해답으로 여겼다. 그 은하단은 상당한 중력적 영향력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한 질량을 지녔고 그 위치는 우리 움직임의 방향과 일치했다. 그러다가 더 정밀한 측정이 들어왔다. 그리고 단순한 설명은 무너졌다. 노르마 은하단은 그 모든 격렬함과 질량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하에 작용하는 관측된 인력의 일부만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었다. 우리 은하와 그 이웃들의 전체 속도는 그보다 더 큰 무언가를 요구했다. 더 멀리 있는 무언가가 그 방정식에 자신의 중력을 더하고 있었고 그것은 먼지 속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었다. 우리 은하는 가만히 있지 않다. 어떤 은하도 그렇지 않지만 우리 은하의 움직임은 단순한 우주 팽창과는 구분되는 특별한 절박함을 지니고 있다. 기본부터 시작해보자. 우주는 팽창한다. 공간 그 자체가 늘어남에 따라 모든 은하는 다른 모든 은하로부터 멀어진다. 이 운동은 어떤 원천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빅뱅 이래로 우주의 구조 자체에 내장된 것이다. 천문학자들은 자신들이 측정하는 모든 속도에서 이 팽창을 고려한다. 그들이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은 팽창 위에 얹힌 추가적인 운동이다. 우리 은하는 우주 배경 복사를 기준으로 거대 인력체 영역을 향해 초당 약 600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빅뱅에서 남겨져 우주 모든 방향에서 균일하게 채우는 고대의 빛. 그것을 기준으로 매초 특정한 방향으로 초당 600km씩 움직인다. 이를 물리적으로 와닿는 표현으로 옮기자면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약 24만 마일이다. 초당 600km의 속도로 우리 은하는 그 거리를 약 10분 만에 주파한다. 하루 만에 우리 은하는 인력체 영역을 향해 약 3200만 마일을 우주 공간 속에서 이동한다. 1년이면 그것은 지구에서 태양계 외곽까지의 전체 거리를 여러 배 가로지르는 거리를 지나며 우리 은하는 그 자체로 거대하다. 그 원반은 10만 광년에 걸쳐 있다. 그 속에는 2천억에서 4천억 개 사이에 별이 들어있다. 그 모든 별 하나하나, 그 별들을 도는 모든 행성, 그 사이를 떠도는 모든 가스구름, 그 모든 것이 함께 이 속도로 움직인다. 전체 구조가 하나의 천체처럼 움직이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우주 배경 복사의 쌍극, 비등방성이라 불리는 것을 측정하여 이 운동을 확인했다. 빅뱅에서 비롯된 고대의 빛은 우리가 향하는 방향에서는 지구의 검출기에 약간 더 강한 에너지로 부딪히고 뒤쪽에서는 약간 더 약한 에너지로 부딪힌다. 그 차이는 작지만 측정 가능하며 그것은 우리가 우주를 가로지르는 진정한 속도를 놀라운 정밀도로 드러낸다. 움직이고 있는 것은 우리 은하만이 아니다. 국부 은하군 전체가 거의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훨씬 더 넓은 공간 영역의 중심에 자리한 천여 자리 은하단 또한 이 흐름에 참여한다. 더 멀리 시선을 돌리면 그 움직임은 우리가 일부러 이루고 있는 5억 광년 규모의 초은하단인 라니아키아 전체에 걸쳐 펼쳐져 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인력체 영역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 바로 이 점이 그 운동에 무게를 부여한다.
우리 은하는 수십억 년 동안 이 속도로 움직여왔다. 그리고 앞으로 수십억 년 더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매년 이렇게 엄청난 거리를 이동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체 영역은 여전히 수억 광년 떨어져 있다. 우주의 규모는 마치 바다가 돌을 흡수하듯 우리의 속도를 흡수해버린다. 천문학자들이 계속 던지던 질문은 단순했다. 이렇게 엄청난 거리에 걸쳐 이러한 인력을 유지할 만큼 질량이 큰 것이 무엇인가? 어떤 천체 혹은 어떤 공간 영역이 초은하단을 움직일 만큼 거대한 중력을 만들어내는가? 노르마 은하단이 그 일부에 대한 답을 주었지만 일부일 뿐이었다. 2014년 한 연구팀이 새로운 정밀도로 은하 운동 데이터를 재분석했고 그 수치 속 하늘의 한 영역에서 인력체 자체보다 회피지대의 더 깊숙한 곳에서 그들은 두 번째 신호, 두 번째 숨겨진 거인을 발견했다. 2017년 천문학자들은 회피지대 안에 현대 천문학의 전 역사에 걸쳐 보이지 않은 채 자리하고 있던 한 초은하단의 발견을 발표했다. 그들은 그것을 벨라 초은하단이라고 명명했다. 이 발견은 숨겨진 지대의 가장자리에서 먼지 너머를 들여다보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광학 및 전파 망원경을 사용한 수년에 걸친 탐사에서 비롯되었다. 탐사팀은 이전 목록들이 대체로 비워두었던 하늘의 한 영역에서 은하들을 매핑했다. 데이터에서 떠오른 것은 지구로부터 약 8억 광년 떨어진 공간 영역에 걸쳐 펼쳐진 거대한 은하 집중이었다. 벨라 초은하단은 약 3억 광년에 걸쳐 있다. 수천만 개의 전형적인 은하의 질량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위치는 거대 인력체와 대체로 같은 방향이지만 더 멀리 그리고 약간 어긋난 위치에 있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은하의 운동에 자신의 중력을 더해오고 있었음을 의미했다. 연구자들이 벨라 초은하단의 중력 기여도를 우리 은하 운동 모델에 추가했을 때 수치는 현저히 개선되었다. 관측된 속도와 알려진 중력원 사이에 남아있던 불일치 중 일부가 메워졌다. 이 숨겨진 거인은 처음부터 방정식의 일부였고 보이지 않게 우리 은하의 경로를 빚어내고 있었다. 벨라 초은하단이 특히 흥미로운 이유는 그것이 은하면 안에서 자리한 위치 때문이다. 그 중심은 광학 탐사가 완전히 차단되는 영역 안에 들어있다. 오직 전파 데이터, 적외선 관측, 그리고 개별 은하 속도의 분광 측정을 결합해서야 비로소 전체 구조가 가시화되었다. 이 초은하단은 어떤 장비가 직접 그것을 영상으로 담아내기도 전에 그것이 일으킨 운동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 이 발견은 더 넓은 문제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드러냈다. 회피지대가 동시에 여러 중요한 구조를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다. 인력체 영역, 노르마 은하단, 그리고 이제 벨라 초은하단까지 모두가 같은 먼지벽 뒤에 쌓여 있었고 각자 중력을 더하고 있었으며 각자가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거나 과소평가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발견은 즉각적인 질문을 불러일으켰다. 두 개의 주요 구조가 사각지대 안에 숨어 있었다면 더 있지 않을까? 운동 데이터가 계속 암시하는 바에 따른 답은 그렇다였다. 천문학자들이 벨라 초은하단의 기여를 포함하여 인력체 영역 주변의 대규모 은하 흐름 전체를 모델링했을 때 그들은 여전히 관측된 운동을 완전히 설명해낼 수 없었다. 속도 예산에는 여전히 빈틈이 있었다. 훨씬 더 먼 거리에서 훨씬 더 거대한 질량을 지닌 무언가가 잡아당기고 있었다. 이 탐색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회피지대 더 깊숙이가 아니라 그 너머 더 멀리로 시선을 돌리게 했다. 인력체를 지나서, 벨라를 지나, 그러한 거리에서는 먼지조차 문제가 덜 되는 너무도 먼 영역으로, 구조가 가려진 띠의 가장자리에서 부분적으로 검출 가능할 만큼 충분히 거대했기에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이미 이름을 갖고 있었다. 천문학자들은 이미 수년 전 하늘에 보이는 부분에서 그것을 목록에 기록해두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이 얼마나 거대한지, 그 중력적 영향이 얼마나 멀리까지 뻗어 있는지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었다. 그것은 10억 광년 이내에서 가장 큰 물질 집중이었고 거대 인력체 자체를 포함한 모든 것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거대 인력체는 천문학자들이 처음 그것을 확인했을 때 최종적인 해답처럼 느껴졌다. 적외선과 전파 탐사를 통해 확인된 거대한 은하 집중. 우리 은하가 움직이는 방향에 자리하고 있었고 계산은 충분히 들어맞았다. 발견은 충분히 극적이었다. 한동안 사건은 종결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다 측정은 더 정밀해졌고 관측된 것과 설명된 것 사이의 격차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다. 핵심 문제는 이것이다. 어떤 구조가 얼마나 많은 중력을 만들어내는지 계산하려면 그 질량을 알아야 한다. 그 질량을 알려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은하가 있는지, 그것들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의 공간을 얼마나 많은 암흑물질이 채우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회피지대에서는 이 모든 측정이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먼지가 전체 그림을 가리기 때문이다.
인력체 영역에 대한 초기 질량 추정은 불완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거친 근사치였다. 탐사가 개선되면서 인력체 영역의 추정 질량은 늘어났다. 더 많은 은하가 검출되었다. 더 많은 은하단이 확인되었다. 배경 천체의 중력 렌즈 효과로부터 구축된 암흑물질 지도는 그 합계에 추가적인 질량을 더했다. 그러나 우리 은하의 관측된 속도 또한 더 정밀해졌고, 그 정밀한 속도는 개선된 인력체 질량 추정치가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을 일관되게 넘어섰다. 과학자들은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그들은 확인된 모든 은하단과 암흑물질 집중을 포함시켜 인력체 영역을 모델링했다. 그들은 그 모델을 시간상 앞으로 그리고 뒤로 돌리며 예측된 운동이 관측된 운동과 일치하는지 확인했다. 모든 시뮬레이션은 동일한 결과를 내놓았다. 인력체는 우리 운동의 상당한 부분, 모델에 따라 약 40에서 60%를 설명한다. 나머지 운동은 다른 어딘가에서 비롯된다. 그중 일부는 2017년에 발견 이후 확인된 벨라 초은하단에서 비롯된다. 일부는 반대 방향에서 우리 은하를 밀어내는 거대한 보이드인 쌍급 반발체에서 비롯되며 이는 곧 다루게 될 주제다. 그러나 이러한 기여들을 더한 뒤에도 모델 안에는 잔여 운동이 남아있었다. 천문학자들은 인력체 넘어 훨씬 더 거대한 구조, 수십 년 동안 하늘에 보이는 부분에 자리하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 중력적 영향이 얼마나 지배적인지 깨닫지 못했던 구조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 구조는 먼지에 가려져 있지 않았다. 그것은 거리에 의해, 그리고 누구도 그 전체 질량을 이해할 만큼 충분히 종합적으로 매핑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해 숨겨져 있었다. 아주 최근까지 마침내 그 진정한 규모를 드러낸 탐사들은 그것을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물질 집중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그 중력적 기여가 모델에 더해졌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속도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 정밀 장비로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 측정된 우리 은하의 운동이 마침내 이치에 맞게 되었다. 우리 은하를 우주 공간 속에서 잡아당기고 밀어내는 중력의 전체 예산은 관측된 수치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합산되었지만, 근접한다는 것은 일치한다는 것과 같지 않다. 빈틈은 남아있었다. 측정 오차의 범위 내에 있는 작은 것일 수도 있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실제 않은 불일치일 수도 있다. 훨씬 더 멀리 있는 무언가. 탐사가 아직 완전히 해석해내지 못한 무언가. 설명을 위해 전혀 다른 부류의 구조가 필요할지도 모르는 무언가. 그곳으로 가기 전에 셰이플리 초은하단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가까운 우주의 어떤 것도 그 규모에 대해 당신을 준비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셰이플리 초은하단은 약 6억 5천만 광년 떨어져 있다. 그것은 가까운 우주, 즉 천문학자들이 상세히 매핑할 수 있는 10억 광년 규모의 공간 거품 안에서 가장 거대한 물질 집중이다. 그 규모는 어떤 단일한 비교로도 압축하기 어렵다. 이 초은하단은 약 3억 5천만 광년에 걸쳐 있다. 태양 1경계에 달하는 질량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주변 우주 거대 구조보다 훨씬 밀도가 높은 공간 영역에 수십 개의 개별 은하단을 품고 있으며, 셰이플리 핵이라 불리는 중심 집중부는 알려진 가장 극단적인 중력 환경 중 하나에 속한다. 천문학자 할로우 셰이플리는 1930년대에 이 하늘 영역을 주목했다. 그는 센타우루스 자리 방향에서 비정상적인 은하 집중을 관측했지만 그 시대의 장비로는 그 영역이 유난히 풍부하다는 것까지밖에 볼 수 없었다. 그는 그 전체 범위를 측정하거나 그 질량을 이해할 수 없었다. 전체 구조를 드러내는 데는 수십 년에 걸친 개선된 탐사가 필요했다.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천문학자들은 그 질량과 거리를 추정할 수 있을 만큼 초은하단을 매핑해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사뭇 진중한 것이었다. 셰이플리 초은하단은 그 중력이 물리적 경계를 훨씬 넘어 수억 광년에 걸쳐 뻗어나가 그 범위 내의 모든 것에 우리를 포함하여 헤아릴 수 없는 중력적 인력을 가하고 있을 만큼 거대했다. 우리 은하는 셰이플리 초은하단의 핵으로부터 약 6억 5천만 광년 떨어져 있다. 중력은 역제곱 법칙을 따르며 이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급격히 약해진다는 의미다. 6억 5천만 광년에서 어떤 단일한 은하단으로부터의 인력은 무시할 만한 수준이겠지만, 셰이플리 초은하단은 수많은 은하단을 그토록 거대한 부피에 펼쳐진 그토록 거대한 질량을 포함하고 있어 그 거리에서도 그 결합된 중력적 영향력이 우리 은하의 운동에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작용한다. 2000년대 초에 발표된 연구들은 셰이플리 초은하단이 우리 은하를 인력체 영역으로 끌어당기는 전체 중력 인력의 약 20에서 25%를 기여한다고 계산했다. 그것은 거대 인력체 뒤에서 우리를 잡아당기며 같은 방향의 전반적인 운동에 자신의 힘을 더하고 있다. 셰이플리 초은하단 자체도 움직이고 있다. 초은하단 규모의 모든 것은 우주의 대규모 흐름에 참여하며 더 먼 거리에 있는 더욱 거대한 물질 집중들을 향해 흘러간다.
셰이플리 초은하다는 그 주변 은하들의 흐름에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을 만큼 거대하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매핑하기 시작한 수준에 불과한 거리에 있는 구조들에 의해 자신도 끌려가고 있다. 다수의 연구 그룹이 확인한 한 가지 핵심 사실은 셰이플리 초은하단이 우주 역사 초기부터 거의 현재 형태에 가까운 모습으로 존재해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질량을 지닌 구조는 형성되는데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린다. 초기 우주 모델들은 셰이플리와 같은 집중이 현재 보유한 질량을 축적하는데 우주나이의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시간이 필요했음을 시사한다. 그 시간 축도는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닌다. 만약 셰이플리 초은하단이 수십억 년 동안 이만한 질량을 유지해왔다면 그것은 수십억 년 동안 우리 은하를 잡아당겨온 것이다. 우리 은하가 우주를 가로질러 그려온 궤적은 지구의 복잡한 생명이 존재해온 시간보다 더 오래 이 먼 닻에 의해 빚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셰이플리 초은하단은 그것이 아무리 거대하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훨씬 더 거대하고 더 먼 무언가에 반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의 관측 한계의 바로 그 끝, 어쩌면 그 너머에 자리한 무언가다. 과학자들이 거대 인력체를 먼저 발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운동을 측정한 것이 아니다. 운동이 먼저였고 그 원천은 그 다음이었다. 그리고 이 순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천문학자들이 1970년대에 우리 은하의 고유 속도를 처음으로 정확히 측정하기 시작했을 때다.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도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우주 배경 복사는 1965년에 발견되었다. 빅뱅의 잔재로 남은 고대의 빛으로 모든 방향에서 우주를 균일하게 채우고 있다. 이 배경 복사를 연구하던 팀들은 미묘한 사실 하나를 알아챘다. 빛은 한쪽 방향에서 약간 더 에너지가 강했고 반대 방향에서는 약간 더 약했다. 쌍극 비등방성이라 불리는 이 작은 비대칭성은 지구가 그 배경 복사에 대해 측정 가능한 속도로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움직이고 있음을 드러냈다. 지구는 태양과 함께 움직이고 태양은 우리 은하와 함께 움직이며 우리 은하는 국부 은하군과 함께 움직인다. 이 측정이 실제로 포착한 것은 국부 은하군 전체가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총 운동이었다. 그 속도는 놀라웠다. 초속력 600km, 센타우루스 자리 방향이었으며 그 운동의 원인이 무엇인지 누군가 밝혀내기도 전에 이미 그것은 거기에 있었고 완전히 자리 잡혀 있었다.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은하에 가해진 중력의 영향이 오래된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인력체 지역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은하를 끌어당겨 왔다. 수십억 년에 걸친 시간이며 우리 은하가 그 영향 아래 막대한 거리를 이동하면서도 여전히 그 원천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만큼 충분히 긴 시간이다. 우주론 모델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암흑물질과 은하단의 현실적인 분포를 포함한 은하 형성 시뮬레이션은 우리가 관측한 것과 유사한 운동 패턴을 일관되게 만들어낸다. 인력체는 초기 우주의 밀도 요동에서 자라나며 일찍 형성되었다. 성장하면서 중력의 영향권은 점점 더 멀리 뻗어나갔고 이전까지 더 자유롭게 움직이던 이웃 은하와 은하단들을 끌어당겼다. 우리 은하의 현재 궤적은 수십억 년에 걸친 중력적 조향이 누적된 결과다. 초기 우주의 모든 조건, 우리 근처에서 형성된 모든 은하단, 우리 주변에 열린 모든 보이드가 지금 우리 은하가 따르는 경로에 기여했다. 이 긴 역사가 시사하는 한 가지가 두드러진다. 인력체가 그토록 오래 우리를 끌어당겨왔고 벨라 초은하단과 셰이플리 초은하단 같은 추가 구조들도 줄곧 자신의 중력을 더해왔다면 우리 은하의 오늘날 위치는 우연이 아니다. 우리 은하는 지금의 자리에 있다. 라니아케아 안, 우주 거대 구조의 이 특정 영역 안에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우주가 젊었을 때부터 그 경로를 빚어온 중력적 힘 때문이다. 이는 우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무게를 지닌 질문을 제기한다. 만일 중력이 수십억 년 동안 은하들을 인력체 쪽으로 끌어왔다면 오늘날 그 중심부의 구조는 어떤 모습일까? 얼마나 밀도가 높아졌을까? 이미 얼마나 많은 은하가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갔을까? 그리고 인력체 지역의 핵심부는 내부에서 보면 어떤 모습일까? 그 답은 노르마 은하단을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 면밀히 들여다보길 요구한다. 그 격렬한 은하단 안에서 천문학자들은 첫 탐사가 그 방향을 가리키기 훨씬 전부터 오래도록 자라온 어떤 고대의 거대한 존재의 증거를 찾아냈기 때문이다. 어떤 광학 또는 적외선 장비로도 볼 수 없는 한 종류의 신호로 이야기 전체를 연결시키는 무언가다. 하지만 그 신호는 거의 그 어떤 것보다도 숨겨진 구조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빛이다. 빅뱅 이후 약 38만 년이 지나 초기 우주가 원자가 형성될 만큼 충분히 식고 빛이 처음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방출되었다.
그 빛은 그 이후로 줄곧 이동해 왔으며 우주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공간의 팽창에 따라 늘어나면서 하늘을 희미하고 균일한 빛으로 채우고 있다. 거의 완벽하게 균일하지만 어디까지나 거의일 뿐이다. 우주 배경 복사의 상세한 지도는 평균보다 약간 더 뜨겁거나 약간 더 차가운 미세한 온도 변동의 조각들을 드러냈다. 이러한 변동은 초기 우주의 밀도 차이, 즉 물질이 약간 더 모이거나 덜 모인 영역들에 의해 새겨졌다. 이는 그 이후에 등장한 모든 것, 은하와 은하단, 초은하단, 그리고 오늘날 우주의 거대 구조 전체의 씨앗이 되었다. 그 지도들에 있는 한 가지 이상 현상이 20년간 설명을 거부해왔다. 천문학자들은 그것을 콜드스팟이라 부른다. 콜드스팟은 주변 온도보다 현저히 차가운 우주 배경 복사의 한 영역이다. 그 크기는 하늘에서 약 30도에 걸쳐 있는데 작게 들리지만 전천지도상 실제 강면적으로는 엄청난 크기다. 이는 남반구 하늘, 에리다누스 자리 방향에 자리하고 있으며 그 통계적 비개연성은 초기 우주의 표준 모델을 고려할 때 이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논문이 쓰일 만큼 충분히 중대하다.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 중 하나는 초대형 보이드, 즉 평균보다 훨씬 적은 물질을 가진 공간 영역과 관련된 것으로 그 크기가 너무 커서 그곳을 통과하는 빛이 측정 가능한 양의 에너지를 잃는다는 것이다. 우주 배경 복사에서 온 빛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밀도 영역을 통과할 때 예상보다 얕은 중력 지형을 빠져나와야 하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잃는다. 그 에너지 손실이 온도 지도의 콜드스팟으로 나타난다. 바로 여기서 사각지대와의 연결이 의미심장해진다. 하늘에 나타난 콜드스팟의 방향은 거대 인력체를 포함하는 대규모 중력 흐름의 전반적인 방향과 겹친다. 콜드스팟을 만들어낸다고 가설로 제시된 초대형 보이드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회피지대에 의해 부분적으로 가려진 영역에 자리 잡고 있다. 필요한 크기의 초대형 보이드라면 그 폭이 약 10억 광년에 이를 것이다. 이는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확인된 가장 큰 보이드 중 하나가 될 것이며 그 위치가 우리 운동의 방향에 있다는 점은 미해결의 질문을 제기한다. 만일 그 규모의 보이드가 그 방향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인력체 지역의 중력적 끌어당김과 어떻게 상호작용할까? 둘 효과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초대형 보이드는 은하를 그 가장자리로 중심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밀어낸다. 인력체는 은하를 그 중심부로 끌어당긴다. 우리의 위치에서 볼 때 둘 다 비슷한 방향에 존재한다면 두 힘이 서로를 부분적으로 상쇄할 수도 또는 결합된 영향이 복잡한 흐름 패턴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천문학자들이 이를 모델링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다. 콜드스팟은 실제하며 확정되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이례적이다. 필요한 크기의 특정 초대형 보이드는 부분적으로 검출되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전체 그림을 그리려면 다시 한번 회피지대 안에 있는 영역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 사각지대는 우리 은하의 경로를 빚는 힘을 이해하려는 모든 시도에 끊임없이 끼어들며 그 사각지대에서 오는 가장 기묘한 신호 중 하나는 아직 확정된 설명이 전혀 없다. 천문학자들은 회피지대를 연구할 때 가시광선이나 적외선 파장만 보는 것이 아니다. 전파 망원경은 수십 년에 걸쳐 그 숨겨진 지대를 체계적으로 훑어왔다. 지구 대기 위를 도는 X선 위성들은 숨겨진 띠 전역에 걸쳐 하늘을 지도로 만들어 왔고 두 종류의 장비 모두 그림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신호들을 찾아냈다. 그 신호들 중 일부는 설명되었다. 먼지 뒤에 숨은 은하들로부터 나오는 전파 방출, 확정된 은하단을 둘러싼 뜨거운 가스에서 나오는 X선 빛, 가려진 지대 안에서 작동하는 알려진 천체 물리학적 과정의 예상된 흔적들이다. 이것들은 예상되는 것이며 먼지를 뚫고 이를 식별해내는 일은 천문학자들이 노르마 은하단 같은 구조의 존재를 확인해온 주된 방법 중 하나였다. 그러나 모든 신호가 알려진 목록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은하면을 대상으로 한 전파 탐사는 회피지대 내부에서 기존 목록의 그 어떤 확정된 은하단이나 천체 물리학적 천체와도 대응되지 않는 신호원들을 발견했다. 이들 중 일부는 정경 천체일 수 있다. 먼지벽 뒤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 은하 내부의 어떤 것이 그 방출을 만들어내는 경우다. 은하 내 정경 신호와 외부 은하 배경 신호를 분리하는 일은 이 숨겨진 지대를 연구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기술적 난제 중 하나다. 다른 신호들은 진정 미확인 상태로 남아있다. 전파 망원경들은 회피지대 내부에서 점신호원과 확장 방출 영역들을 기록해왔으며 여러 차례의 후속 관측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분류해내지 못했다. 어떤 경우에는 방출 프로파일이 멀리 있는 은하단이 만들어낼 만한 것과 일치하지만 먼지가 너무 짙어 광학적 또는 적외선 대응 천체는 확인할 수 없다. X선 관측은 또 한 겹의 복잡성을 더한다. 1990년대 초 최초의 전천 X선 탐사를 수행한
웬트겐 위성, 즉 로자트는 회피지대 안 여러 영역에서 X선 방출을 검출했다. 이 방출 중 일부는 노르마 은하단 같은 확정된 은하단과 매핑되지만 알려진 어떤 단일 은하단보다도 큰 각도 규모에 걸쳐 펼쳐진 확장 영역에서 나오는 확산 X선 방출이 그 숨겨진 신호원이 여전히 불분명한 영역에서 검출되어 왔다. 그러한 종류의 확산 X선 방출은 일반적으로 수백만 도에 이르는 뜨거운 가스가 수천만 광년에 걸쳐 퍼져 있음을 가리킨다. 그 정도 거리에 걸쳐 가스를 그러한 온도까지 가열할 수 있는 유일한 구조는 거대 은하단이나 초은하단이며 병합 중이거나 질량을 축적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들이다. 만일 숨겨진 지대의 특정 부분에서 나오는 X선 방출이 외부 은하 기원이라면 아직 완전히 식별되지 않은 거대 구조의 뜨거운 가스 외피의 흔적일 수 있다. 누구도 먼지 뒤에서 그것을 깔끔히 분해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목록에도 나타나지 않는 구조다. 현재의 장비로는 이 가능성을 결정적으로 확정하거나 배제할 수 없다. 훨씬 향상된 갑분해능과 감도를 갖춘 차세대 X선 우주망원경이 그것을 바꿀지도 모른다. 확정된 것은 무엇인가? 숨겨진 지대에는 분류되지 않은 X선 및 전파 신호원들이 존재한다. 그럴듯한 이론은 무엇인가? 이 신호원 중 일부는 현재의 탐사로는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당한 질량을 지닌 구조 또는 구조들의 흔적이며 이 미분류 신호들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완전히 다른 측정으로 만들어진 숨겨진 지대의 암흑물질 지도는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전파와 X선 데이터와 겹치는 이야기를 전해준다. 초대형 보이드는 우주에서 가장 비어있는 영역 중 하나다. 어쩌면 은하 밀도가 우주 평균보다 훨씬 낮게 때로는 80 또는 90%나 떨어지는 우주의 한 부피일 수 있다. 초대형 보이드는 작지 않다. 확정된 가장 큰 초대형 보이드는 수억 광년에 걸쳐 펼쳐져 있다. 중력은 양방향으로 작용한다. 물질은 농축된 곳을 향해 끌리지만 매우 낮은 밀도 영역에서는 그 농축된 곳으로부터 멀어진다. 반대 효과가 작동한다. 초대형 보이드의 가장자리 근처에 있는 은하들은 더 밀도가 높은 주변 영역보다 보이드 내부에서 우주의 팽창이 더 빠르게 가속되면서 바깥쪽으로 밀려난다. 이 밀어내는 힘은 확정된 초대형 보이드들에서 측정되어 왔으며 그 인근 은하들의 대규모 운동에 기여한다. 거대 인력체와 반대 방향, 회피지대 뒤편에 초대형 보이드가 있다는 가설은 우리 은하 운동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과학문헌에서 논의되어 왔다. 인력체에서 멀어지는 방향, 즉 우리 뒤편에 초대형 보이드가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은하를 인력체 지역 쪽으로 밀어내며 중력적 끌어당김의 반발 성분을 더해줄 수 있다. 이는 우리의 운동이 동시에 두 힘에 의해 빚어진다는 뜻이 된다. 앞쪽에서 끌어당기는 인력체의 힘과 뒤쪽에서 밀어내는 보이드의 힘이다. 천문학자들은 2017년에 바로 이러한 역학의 확정된 사례를 식별해냈으며 연구자들은 쌍극 반발체에 대한 증거를 발표했다. 쌍극 반발체는 거대 인력체에서 멀어지는 방향에 자리한 거대한 저밀도 영역이다. 주변 영역의 은하 속도를 세심하게 매핑해 확정된 그 존재는 우리 은하가 인력체 쪽으로 끌리는 속도와 거의 같은 속도로 보이드에서 밀려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두 힘이 결합되면 어느 한쪽만으로 설명할 때보다 우리의 운동을 더 완전하게 설명해주지만 회피지대 뒤편에 가설적으로 자리하면서 쌍극 반발체의 방향과 부분적으로 겹치는 더 큰 초대형 보이드라면 이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다. 그것의 크기와 위치가 정밀하게 측정되어야 그 기여도를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회피지대 안의 초대형 보이드를 측정하는 일은 그곳에서 다른 어떤 것을 측정하는 것과 동일한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힌다. 먼지가 시야를 가린다. 그러한 보이드에 대한 간접 증거는 주변 영역 은하들의 대규모 운동으로부터 모을 수 있다. 먼지벽 뒤에 초대형 보이드가 존재한다면 그 가장자리 근처의 은하들은 보이드 중심에서 멀어지며 흘러나오는 특징적인 바깥쪽 운동을 보여야 한다. 회피지대 가장자리 주변 은하들의 속도 탐사가 바로 이 패턴을 찾는 데 사용되어 왔다. 일부 탐사는 그러한 운동의 흔적을 발견했다. 데이터는 먼지 뒤편의 저밀도 영역이 전반적 흐름에 적당한 밀어내기를 더하고 있다는 것과 일치하지만 그 신호는 현재 데이터로 확신 있게 확정할 수 있는 문턱 아래에 있다. 그 위치에 충분한 크기의 초대형 보이드가 있다면 우주 배경 복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큰 보이드를 통과하는 빛은 에너지를 잃으며 콜드스팟을 만들어낸다. 앞서 논의한 에리다누스 자리 방향의 콜드스팟은 여전히 초대형 보이드에 대한 후보 설명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그 방향은 회피지대 뒤편의 영역과 부분적으로 겹친다. 확정되지 않은 두 구조, 하나는 콜드스팟, 다른 하나는 설명되지 않는 운동의 자녀분으로 모두 같은 가려진 하늘 영역을 가리키고 있다. 이 사각지대 너머에 밀고 당기는 물리는
우리 표준 모델이 예측한 방식대로 우주 자체가 빚어졌는가 하는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표준 우주론 모델은 우주의 거대 구조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예측을 한다. 중력은 느리다. 우주는 약 138억 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 시간 동안 중력은 물질을 끌어당겨 은하단과 초은하단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크기에 한계가 있다. 일정 질량을 넘어 우주 나이 안에 조립된 구조들은 그 규모에 따라 극단적으로 드물거나 불가능해야 한다. 그 한계는 반복해서 검증되어 왔으며 관측된 몇몇 구조는 그 한계에 도전한다. 실제하는 질량 집중체로 확정된 셰이플리 초은하단은 표준 모델이 무리 없이 허용하는 한계의 가장자리에 있다. 셰이플리의 형성 역사를 모델링한 연구자들은 우주 나이 안에 그 정도 질량을 조립하려면 이례적으로 유리한 초기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초은하단은 존재하지만 표준 틀 안에서 그 존재는 통계적으로 비계연적이다. 이제 셰이플리보다 훨씬 더 큰 구조가 회피지대 안이나 그 뒤편에 있다고 상상해보자. 일찍 조립된 구조, 어쩌면 초기 우주의 이례적으로 밀도가 높은 영역이 먹이가 되어 완전히 검출되지 못한 채 수십억 년 동안 자라온 구조다. 이러한 구조는 그 주변 모든 것에 중력적 닷 역할을 할 것이다. 은하들과 은하단, 초은하단 모두가 수십억 년에 걸쳐 그 닻을 향해 운동을 정렬할 것이다.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의 대규모 흐름, 인력체 지역을 향한 은하들의 흐름, 그리고 우리가 거대 인력체의 탓이라 여기는 끌어당김 모두가 이 단일한 더 깊은 농축의 하위 효과일 수 있다. 이것은 이론적 가능성일 뿐 확정된 발견은 아니지만 실제 물리에 근거하고 있다. 초기 우주의 밀도 변동은 실제로 평균보다 현저히 더 밀도가 높은 영역들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밀도 높은 씨앗들은 중력 아래에서 가장 빠르게 자라났고 가장 큰 구조들을 가장 먼저 조립했다. 만일 그러한 씨앗 하나가 우연히 우리 현재 운동의 방향에 자리 잡았고 그 씨앗이 이례적으로 컸다면 그것은 수십억 년에 걸쳐 현재의 탐사가 아직 특성화하지 못한 구조를 조립해왔을 수 있다. 우주론자들은 이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으로 탐구해왔다. 관측에 맞춰 보정된 밀도 요동을 가진 초기 우주의 모델을 실행한다. 그리고 현재까지 빠르게 시간을 진행시켜 회피지대 영역에서 요구되는 질량의 구조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한다. 일부 시뮬레이션은 후보 구조를 만들어낸다. 다른 시뮬레이션은 그렇지 않다. 그 결과는 초기 밀도 요동의 정확한 분포에 민감하게 의존하며 현재의 측정은 이를 제약하기는 하지만 완벽하게 고정하지는 못한다. 핵심 불확실성은 회피지대 그 자체에 있다. 만일 우리의 운동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잃어버린 질량이 숨겨진 지대 안에 있다면 먼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모델도 결정적으로 확정되거나 배제될 수 없다. 이 가능성을 단순한 공상 이상으로 만드는 것은 X선 데이터다. 암흑물질 지도, 전파 신호, 그리고 미해결의 운동 잔여분. 이 모두가 독립적으로 숨겨진 지대 안에 어떤 중대한 것을 가리키고 있다. 각 증거의 관련은 저마다의 불확실성을 안고 있지만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만일 거대 구조가 사각지대 뒤에 자리한다면 그것은 일찍 형성된 것이다. 그것은 우주 나이의 대부분 동안 자라왔고 지구가 존재한 시간보다 더 오랫동안 우리 은하의 경로에 가장 지배적인 중력적 영향을 끼쳐왔다. 그 구조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지에 대한 질문은 회피지대와 직접적으로는 아무 관련 없는 무언가에 달려있을지도 모른다. 바로 암흑물질이 공간 속에서 자신을 배열하는 방식이다. 암흑물질은 볼 수 없다. 그것은 빛을 방출하지도 흡수하지도 않으며 망원경이 검출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도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천문학자들은 그것이 주변 모든 것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 존재를 안다. 그것의 중력은 중력 렌즈 효과라 불리는 과정을 통해 멀리 있는 은하들의 빛을 휘게 하며 하늘의 서로 다른 부분에서 얼마나 휘는지를 측정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암흑물질이 어디에 농축되어 있는지를 지도로 그릴 수 있다. 이 방법은 회피지대를 통해서도 작동한다. 먼지는 은하들의 가시광선과 적외선을 가린다. 그러나 암흑물질에 의한 빛의 휘어짐은 기하학적 효과다. 숨겨진 영역을 먼지 너머로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 하늘 반대편의 은하들을 들여다보며 우리와 그 은하들 사이에 있는 암흑마물질 분포를 통과할 때 그 빛이 얼마나 휘는지를 측정하면 된다. 렌즈 효과 탐사로 만들어진 암흑물질 지도는 가시광이나 적외선 은하 탐사만으로 본 것과는 다른 인력체 지역의 모습을 드러낸다. 은하는 암흑물질을 추적하지만 불완전하게 추적한다. 암흑물질 분포는 더 부드럽고 더 넓게 퍼져 있으며 은하 분포가 시사하는 것보다 흔히 더 무겁다. 회피지대 방향에서는 렌즈 효과 기반 암흑물질 지도가 확정된 은하단의 경계를 넘어 뻗어있는 농축들을 보여준다. 숨겨진 지대의 일부 영역에서 렌즈 효과로부터 추정된 질량은 은하 개수가 예측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한다.
이러한 초가는 은하 탐사가 그 지역의 은하를 과속해소하고 있거나 먼지에 의한 가림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나 아니면 그 지역의 암흑물질 분포가 가시구조가 가리키는 것보다 실제로 더 농축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외점적으로 렌즈 효과 지도에서 가장 높은 암흑물질 농도 중 일부는 미분류 전파 및 X선 신호가 검출된 회피지대 내부 영역과 겹친다. 이 수렴은 숨겨진 거대 구조의 증명은 아니지만 일관된 그림을 쌓아올린다. 높은 암흑물질 밀도, 비정상적 전파 방출, 확산, X선 빛, 그리고 미해결의 운동 잔여분 모두가 같은 일반적 방향에 농축되어 있다. 암흑물질 지도는 또한 천문학자들이 숨겨진 지대의 우주 거대 구조 골격이라 부르는 것을 드러낸다. 암흑물질의 필라멘트들이 숨겨진 띠의 양쪽에 보이는 확정된 은하단들 사이로 뻗어나가 가려진 영역을 가로지르며 먼지 벽 너머의 구조들을 연결한다. 이 필라멘트들은 그 길을 따라 일반 물질을 흘려보내 교차점에 있는 은하단들의 먹이를 공급한다. 만일 거대한 암흑물질 농축이 회피지대 안의 여러 필라멘트 교차점에 자리한다면 시간이 흐르며 일반 물질을 축적하고 자라나서 운동 데이터가 시사하는 중력적 영향을 만들어낼 것이다. 암흑물질 골격은 먼저 그 자리에 있어 가스와 은하들을 끌어들이고 현재 먼지벽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지 못하는 구조를 쌓아올릴 것이다. 회피지대의 렌즈 효과 측정은 열린 하늘 영역만큼 정밀하지는 않다. 먼지를 뚫고 보이는 배경 은하의 수가 더 적어 렌즈 효과 통계는 더 잡음이 많지만 신호는 거기에 있으며 숨겨진 지대 안의 초가 질량을 일관되게 가리킨다. 암흑물질 골격과 우리 은하의 가해지는 중력적 끌어당김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퍼즐의 마지막 조각 하나가 더 필요하다. 바로 뒤에서 밀어내는 힘, 질량이 아닌 비어있음에서 비롯되는 힘이다. 수십 년 동안 우리 은하 운동의 이야기는 전적으로 끌어당김의 관점에서 이야기되어 왔다. 거대 인력체가 끌어당긴다. 셰이플리 초은하단 또한 이 끌어당김에 가세한다. 우리 은하의 운동은 중력이 그것을 앞으로 끌어당긴 결과다. 그러던 2017년 한 천문학자 팀이 전체 그림을 새롭게 재구성한 논문을 발표했다. 그들은 이 새로운 발견을 쌍극 반발체라 명명했다. 쌍극 반발체는 우주의 거대한 저밀도 영역, 즉 하늘에서 거대 인력체의 대체로 반대 방향에 위치한 초대형 보이드다. 그 중심은 약 6억 광년 떨어진 곳 페르세우스 자리와 그 주변 영역 방향에 자리한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은하를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밀어낸다. 이 밀어내는 메커니즘은 미묘하지만 실지 않다. 초대형 보이드 내부에서는 우주의 팽창이 가속된다. 팽창을 늦출 물질이 더 적기 때문이다. 초대형 보이드 가장자리에 있는 은하들은 보이드 중심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밀려나는 압력을 경험하는데 이는 그 내부 공간이 평균보다 빠르게 팽창하기 때문이다. 이는 때때로 보이드의 반중력이라 불리지만 보다 정확하게는 저밀도 영역에서 우주의 가속 팽창 효과다. 쌍극 반발체를 발견한 팀은 우리 은하 주변의 광대한 공간에 걸쳐 수천 개의 은하의 3차원 속도장을 지도화했다. 그들은 알려진 질량 집중체들의 모든 중력 영향을 모형화한 뒤 그 예측을 실제 은하 속도와 비교했다. 그 모형은 우리 은하와 그 이웃들이 거대 인력체로 향하는 속도를 일관되게 과소 예측했다. 쌍극 반발체를 추가하자 이 불일치가 상당 부분 해결되었다. 필요한 크기와 위치의 저밀도 영역이 우리 은하를 그 중심에서 밀어내며 관측된 총운동의 약 절반을 기여한 것이다. 거대 인력체와 셰이플리의 끌어당김과 결합되면 공간을 가로지르는 우리 은하의 경로는 뒤에서 오는 거대한 밀어냄과 앞에서 오는 거대한 끌어당김 양쪽 모두로부터 비롯된다. 이 발견은 우주론학자들이 대규모 운동에 대해 사고하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은하의 흐름은 과밀 영역과 저밀 영역에 의해 형성된다. 동시에 보이드의 밀어냄을 무시하고 은하단의 끌어당김에만 집중하는 은하 운동 지도는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모형을 만들어낸다. 쌍극 반발체는 새로운 의문도 제기했다. 우리 뒤에 거대한 보이드 하나가 우리의 운동에 이만큼 기여한다면 또 다른 보이드들은 어떠한가? 회피지대 안이나 그 근처에 있는 저밀도 영역들은 어떠한가? 만약 숨겨진 지대가 거대한 은하단과 끌어당김을 더해주는 동시에 광범위한 보이드도 밀어냄을 더해준다면 우리 운동이 미치는 결합 효과는 그 어떤 단일 구조로도 설명되지 않을 만큼 복잡하다. 쌍극 반발체 연구에서 확인된 한 가지 결론이다. 밀어냄과 끌어당김은 함께 작용하며 연구팀이 쌍극축이라 부르는 것을 공간 속에 그려낸다. 한쪽 끝에 쌍극 반발체와 다른 쪽 끝에 거대 인력체 및 셰이플리를 연결하는 축이다. 우리 은하는 이 축을 따라 자리하며 두 극단 사이에 사로잡힌 채 이 축을 따라 움직인다. 이 축은 회피지대를 일부 관통한다.
축의 양끝을 떠받치는 구조들은 먼지의 장벽 때문에 일부 가려져 있거나 제대로 지도화되지 않았다. 우리 은하는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본 적이 있는 구조들에 의해 정의된 경로를 따라 이끌리고 있는 것이다. 그 경로가 계속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은하는 어디로 향할까? 이 축을 수십억 년 더 따라간다면 말이다. 그리고 이 극의 저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 은하는 단순히 거대 인력체를 향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은하는 우주의 회랑을 따라 압착되며 한쪽 끝에서는 밀려나고 다른 쪽 끝에서는 끌려가고 있다. 지구로부터 10억 광년 이내에 존재하는 두 거대 구조에 의해 정의된 경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 두 힘이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이해하려면 인간의 척도로는 비길 데 없는 규모의 중력을 사고해야 한다. 노르마 은하단, 벨라 초은하단, 쉐이플리 초은하단이 함께 작용하는 인력체 영역의 끌어당김은 센타우루스 자리 방향으로 향하는 중력 가속도를 만들어낸다. 쌍극 반발체의 밀어냄은 페르세우스 자리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의 압력을 만들어내며 이는 대체로 동일한 방향이다. 두 힘은 같은 축을 따라 작용한다. 두 힘 모두 우리 은하를 공간 속에서 같은 방향으로 몰아간다. 이 정렬이야말로 우리 은하가 그토록 빠르게 움직이는 이유다. 초당 600km는 고유 속도로서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다. 비교적 고립된 환경에 있는 대부분의 은하는 우주 배경 복사 대비 이보다 훨씬 낮은 속도로 움직인다. 우리 은하는 두 가지 주요한 힘의 기여가 있어야만 설명되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끌어다 당김이 비범하거나 밀어냄이 비범하거나 혹은 두 힘이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두 힘 모두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결합된 영향을 모형화한 연구자들은 어느 한 힘만으로는 관측된 운동을 정확히 재현할 수 없음을 발견했다. 인력체 영역의 끌어당김은 관측된 속도의 대략 절반을 차지한다. 쌍극 반발체의 밀어냄은 대략 나머지 절반을 차지한다. 두 힘이 합쳐지면 관측 오차 범위 내에서 우리 은하의 측정된 속도를 재구성한다. 이 배열의 기하학적 특징 중 한 가지가 두드러진다. 거대 인력체와 우리 은하 그리고 쌍극 반발체는 대체로 일직선상에 놓여 있다. 우리 은하는 두 극단적 환경, 즉 우주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근접 영역 중 하나와 가장 텅 빈 영역 중 하나 사이에 축 위에 자리한다. 이러한 배치는 우리 은하만의 것이 아니다. 라니아케아 초은하단 안에 있는 모든 은하가 동일한 흐름에 참여한다. 보이드 방향으로부터 밀려나는 한편 인력체를 향해 우주 거대 구조를 따라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 결합된 운동은 전문적으로 벌크 플로우라 불린다. 벌크 플로우는 수많은 은하군과 은하단을 포함한 광대한 공간 영역이 한 방향으로 집단적으로 움직일 때 발생한다.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을 중심으로 한 벌크 플로우는 근접 우주에서 가장 크고 가장 많이 연구된 것 중 하나다. 그 존재는 밀어냄과 끌어당김 모두가 거대한 공간 부피에 걸쳐 동시에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수십억 년에 걸쳐 이 회랑에 갇힌 은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 답은 팽창과 중력 사이의 균형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달려있다. 오늘날 우주는 팽창하고 있으며 그 팽창은 점차 인력체의 중력적 끌어당김에 거스르는 작용을 한다. 인력체 영역이 수십억 년에 걸쳐 점점 더 멀어지면서 그 끌어당김은 약해진다. 쌍극 반발체 역시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마찬가지로 늘어나며 희석된다. 결국 우주의 먼 미래에는 두 힘 모두 충분히 약해져 벌크 플로우가 감속되고 멈추게 된다. 라니아케아 초은하단 안의 은하들은 더 이상 인력체를 향해 흐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동안 축적한 속도로 미끄러져 나아가거나 주변의 어떤 국부적 질량 집중체로 천천히 떨어져 들어갈 것이다. 그 시점에서 밀어냄과 끌어당김이 현재의 강도로 작용하는 최대 운동의 시간창은 바로 지금이다. 우리 은하는 그것에 작용하는 힘의 균형 대비 우주 역사의 그 어느 미래 시점보다 오늘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운동의 저편 끝, 우리 은하가 수십억 년 동안 향해온 목적지에는 우리의 현재 이웃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환경이 펼쳐져 있다. 우리 은하는 결코 거대 인력체에 완전히 도달하지 못한다. 우주의 팽창은 인력체 영역이 우리 은하가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멀어지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착을 상상해보는 것은 유익하다. 인력체 영역은 이미 수십억 년 동안 은하들이 끊임없이 도착해온 장소이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인력체의 진정한 정체에 대해 무언가를 말해준다. 인력체 영역으로 떨어져 들어가는 은하들은 극단적 밀도의 환경을 마주한다. 인력체의 핵심 부에 있는 노르마 은하단은 수백 개의 은하를 품고 있으며 이들은 서로에 대해 초당 수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움직인다. 그 사이의 공간은 수천만 도에 달하는 온도의 뜨거운 기체로 채워져 있다. 암흑물질의 집중체들은 그 영역 전반에 걸쳐 중력 지형을 일그러뜨린다.
은하가 이 밀집된 은하단 안으로 떨어지면 몇 가지 일이 일어난다. 첫째, 그 은하는 은하단의 뜨거운 기체, 즉 은하단 내부 매질이라 불리는 것과 마주한다. 떨어져 들어가는 은하가 이 기체를 통과해 움직이는 동안 램 압력방리라 불리는 과정이 그 은하 자신의 기체를 떼어낸다. 새로운 별을 만들기 위해 은하에 필요한 기체는 마치 움직이는 배에서 물이 흩뿌려지듯 뒤로 날려가며 방리된 물질의 자취를 남긴다. 신선한 기체가 없으면 별 형성은 둔화되고 결국 멈춘다. 둘째, 은하단 내부의 중력 환경은 떨어져 들어오는 은하의 모양을 일그러뜨린다. 다른 은하단 구성호들과의 근적 조우는 그 은하의 외곽 영역을 잡아들인다. 별들을 길게 뻗은 조석 흐름 속으로 끌어내며 그 별들은 은하단의 전체 질량 속으로 흩어져 간다. 수억 년의 시간이 지나면 그 은하는 나선 구조를 잃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조직된 회전이 방리된 매끄럽고 특징 없는 타원 은하가 된다. 셋째, 밀집한 은하단 핵심부에서는 은하 괴롭힘이라 불리는 반복적 근적 중력 조우가 누적된다. 각각의 조우는 비교적 미미하지만 수십억 년에 걸친 결합 효과는 그 은하의 항성 원반에 가열하여 별들의 조직된 운동을 교란한다. 그 은하는 역학적으로 뜨거워지는데 이는 별들이 매끄러운 원형 궤도가 아니라 무질서한 타원형 궤도로 움직이는 것을 가리키는 천문학 용어다. 만약 우리 은하가 노르마 은하단에 진입한다면 이 세 가지 과정이 즉시 시작될 것이다. 수십억 년의 회전과 별 형성으로 빚어진 우리 은하의 나선팔은 해체되기 시작하고 우리 은하의 기체 공급은 미래의 모든 별을 위한 원료가 수십억 년 안에 모두 방리되어 사라질 것이다. 한때 우리 은하였던 것은 더 거대한 은하단 시스템 안에서 무질서하게 공전하는 별들의 집단으로만 식별될 것이다. 그 은하 안의 별들을 공전하는 행성에 있어 항성 밀도는 극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별들은 서로를 더 가까이, 더 자주 스쳐 지나가며 행성 궤도를 교란할 확률을 높일 것이다. 은하단 핵심부 안에 어떤 행성 표면에서 보는 밤하늘은 맨눈으로 보이는 은하들로 가득 찰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더 활기 넘치는 하늘 말이다. 은하단 자체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오늘날의 노르마 은하단은 10억 년 전보다 더 밀집해 있다. 10억 년 후에는 더욱 밀집해질 것이다. 그럼에도 그것은 떨어져 들어오는 은하들을 잡아먹고 있다. 중력이 미치는 범위 안의 모든 것을 희생시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인력체 영역은 그곳에 도달한 은하들에게 결코 편안한 의미에서의 목적지가 아니다. 그곳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다. 그리고 가장 혼란스러운 사실은 이것이다. 우리가 거대 인력체라 부르는 것 자체가 훨씬 더 멀리 있는 무언가에 반응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점이다. 인력체가 우리를 끌어당기듯 인력체 영역을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다. 우주는 방 안의 먼지처럼 무작위로 흩어진 은하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은하들은 구조를 따라 스스로를 조직한다. 은하들의 긴 사슬이 수억 광년에 걸쳐 뻗어 있으며 교차점에서 은하단들을 연결하고 그 사이의 공간에는 거대한 보이드를 남긴다. 천문학자들은 이를 우주 거대 구조라 부르며 대규모 우주에서 가장 시각적으로 인상적인 특징 중 하나다. 이 우주 거대 구조는 회피지대를 관통해 뻗어 있다. 먼지가 광학 망원경으로부터 그것을 가리고 있지만 전파 탐사, 적외선 관측, 그리고 은하 속도 지도가 먼지 장벽 너머의 윤곽을 짜맞춰 왔다. 이 탐사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숨겨진 지대에는 양쪽 끝에 확인된 구조들을 연결하는 필라멘트가 엮여 있다. 필라멘트는 우주 거대 구조의 고속도로다. 기체가 그 위를 흐른다. 은하들이 그 위를 이동한다. 암흑 물질이 그것에 보이지 않는 뼈대를 이루며 일반 물질이 스스로를 배열하는 중력의 골격을 제공한다. 필라멘트들이 교차하는 곳에서 질량이 축적되어 은하단과 초은하단이 되는 밀집한 마디들을 형성한다. 주요 필라멘트 여럿이 회피지대 안으로 또는 그것을 관통해 인력체 영역을 향해 뻗어 있음이 추적되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열린 하늘에서 보이는 페르세우스 물고기 자리 초은하단으로부터 시작되어 가려진 지대를 노르마 은하단 방향으로 가로지른다. 또 다른 추적은 히드라 센타우루스 자리 초은하단으로부터 숨겨진 지대로 이어지는 연결이다. 두 필라멘트 모두 먼지띠를 곧장 가로지르는 경로를 따라 인력체 영역으로 물질을 보낸다. 이 필라멘트 구조는 인력체 영역이 왜 그토록 거대한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은하단은 단지 인근의 은하를 포획함으로써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주로 광대한 거리에서 필라멘트를 따라 흘러들어오는 물질을 강착함으로써 성장한다. 노르마 은하단처럼 여러 주요 필라멘트의 교차점에 있는 은하단은 수십억 년에 걸쳐 각 필라멘트 방향으로부터 동시에 끊임없는 유입을 받는다. 이 공급 메커니즘은 고립된 은하단으로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규모의 질량 집중체를 조립한다. 전파 탐사는 이러한 필라멘트 경로를 따라
있는 후보 은하와 은하군들을 식별해왔다. 회피지대 내부에서 말이다. 그 은하들은 무작위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늘어진 사슬을 따라 분포된 필라멘트 구조와 일치하는 양상으로 정렬되어 있다. 먼지를 뚫고도 측정된 그들의 적색 편의는 그들이 유사한 거리와 속도를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그들이 하늘에서 우연히 정렬된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주요 필라멘트들이 수렴하는 우주 거대 구조의 중심에는 가장 밀집한 마디가 자리하며, 그 마디는 전파, 적외선, X선, 그리고 속도 자료를 결합한 증거에 따르면 노르마 은하단 단독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거대한 것으로 보인다. 숨겨진 지대로 뻗어있는 한 특정 필라멘트가 탐사에서 식별되었다. 은하군들의 사슬을 포함하고 있다. 인력체 영역의 거리에서 말이다. 이 은하군들은 개별적으로는 특별할 것이 없지만 인력체 핵심부를 곧장 가리키는 선을 따라 자리해 있다. 만약 그 필라멘트가 열린 하늘 영역의 유사한 필라멘트와 동일한 속도로 핵심부의 질량을 공급하고 있다면 그것은 인력체의 지속적 성장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을 것이다. 회피지대의 필라멘트는 앞서 논의된 암흑물질 지도의 수수께끼 같은 특징 중 하나도 설명해준다. 은하 수만으로는 예측되는 양을 초과하는 광범위한 암흑물질 집중체는 숨겨진 지대를 관통하는 필라멘트의 예상 종로를 따른다. 암흑물질은 필라멘트 구조를 추적하며 그 구조는 다시 인력체 영역으로 흘러가는 물질의 경로를 추적한다. 먼지 너머에서 우주 거대 구조는 살아있으며 숨겨진 지대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없이 실행된 전체 우주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실행될 때마다 동일한 결과를 계속 만들어낸다. 우주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동일한 초기 조건에서 출발한다. 우주 배경 복사에서 관측된 밀도 요동, 알려진 암흑물질과 일반 물질의 비율, 측정된 우주 팽창률, 그리고 중력과 물리 법칙이 그것이다. 암흑물질과 일반 물질의 알려진 비율, 측정된 우주 팽창률, 그리고 중력과 물리 법칙. 이러한 출발점들로부터 시뮬레이션은 우주를 시간 속에서 앞으로 진행시키며 중력이 물질을 한데 모으고 기체가 은하 속으로 응축되며 은하들이 모이고 합쳐지도록 한다. 이 시뮬레이션들은 전적으로 제1원리에서 구축된다. 그들은 회피지대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그들은 노르마 은하단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 벨라 초은하단도 숨겨진 지대의 내용물도 알지 못하다. 그들은 단지 물리법칙을 따를 뿐이며 거대 인력체의 방향에 거대한 구조를 거듭 배치한다. 지금까지 수행된 가장 정밀한 우주로 시뮬레이션 중 하나인 일러스트리스 시뮬레이션은 인력체 영역에 해당하는 방향의 거대한 집중체를 향한 대규모 흐름을 만들어내다. 그 시뮬레이션 속 우리 은하 유사체들, 즉 우리와 비슷한 질량과 위치를 가진 은하들은 우리가 실제 우리 은하에 대해 측정하는 것과 유사한 속도로 그 집중체를 향해 움직인다. 이글 시뮬레이션과 호라이즌 시뮬레이션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각각은 서로 다른 수치적 방법, 서로 다른 해상도, 항성 피드백이나 블랙홀 성장 같은 잘 이해되지 않은 특정 과정에 대한 서로 다른 가정을 사용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대규모 구조에 대해서 일치한다. 이러한 수렴은 의미가 크다. 서로 다른 아키텍처 위에 구축된 시뮬레이션들이 모두 동일한 대규모 특징을 만들어낼 때 그 특징은 어떤 특정 모형의 인위적 산물이 아니라 근본 물리의 실질적 결과임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초기 조건에서 출발하여 앞으로 진행되는 우주는 우리 운동의 방향에 거대한 집중체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듯하다. 시뮬레이션들은 또한 인력체 영역으로 공급되는 필라멘트 구조도 예측한다. 시뮬레이션 속에서 여러 필라멘트가 고밀도 마디로 수렴하며 이는 회피지대를 관통하는 필라멘트에 대한 관측 증거와 일치한다. 그 영역에 시뮬레이션된 우주 거대 구조는 제한적이긴 하나 탐사들이 짜맞출 수 있었던 모습과 닮아있다. 시뮬레이션 연구에서 특히 두드러진 결과 하나가 있다. 연구자들이 시뮬레이션 속에서 우리 은하 유사체를 식별하고 그 역사를 시간 거꾸로 추적하면 그 은하들은 거의 항상 수십억 년 동안 고밀도 영역을 향해 움직여왔다. 그 운동은 오래된 것으로 우주 역사 초기에 확립되었으며 시종일관 일관되다. 우리 은하의 운동에 대한 실시간 측정은 정확히 이 양상과 일치한다. 시뮬레이션들은 또한 인력체 영역이 여전히 조립 중임을 시사한다. 질량이 필라멘트를 따라 계속 흘러든다. 우리와 유사한 시뮬레이션 우주 속에서 핵심부의 밀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다. 인력체 위치의 고밀도 영역은 우주의 팽창이 결국 승리하여 유입이 둔화되기까지 수십억 년에 걸쳐 성장한다. 시뮬레이션과 관측 사이의 간극은 세부 수준에서 존재한다. 회피지대 내부에서 시뮬레이션은 구체적인 은하단 분포와 질량 집중체를 예측하지만 탐사가 그것을 완전히 확인하지 못한 곳에서 말이다.
이 간극이 바로 정량적 형태로 나타난 먼지 문제다. 시뮬레이션은 거기에 구체적인 무언가가 있다고 말한다. 관측은 거기에 무언가가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분해해내지 못한다. 숨겨진 지대를 꿰뚫기 위해 설계된 새로운 관측기기들이 바로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들은 또 다른 무언가도 가리킨다. 더 먼 거리의 대규모 구조에서 일관되게 떠오르는 한 가지 특징이다. 숨겨진 지대를 현대 우주론에서 가장 깊은 미해결 문제와 연결시키는 특징 말이다. 우주의 모든 지도에는 구멍이 하나 있다. 하늘의 5분의 1이다. 회피지대의 띠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든 은하 카탈로그에서 불완전한 채로 남아있다. 천문학자들은 이 영역을 보이는 영역의 통계적 평균을 이용한 보관법과 전파 및 적외선 탐사에서 얻은 제한적인 데이터로 채워넣는다. 이렇게 채워넣은 영역은 직접 측정이 아니라 합리적인 추정에 불과하다. 이 누락된 데이터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선 문제다. 이는 우주물질의 전체 분포를 정확히 아는 것에 의존하는 계산에 체계적인 오차를 만들어낸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대규모 구조에 대한 계산이다. 바로 우주 거대 구조다.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에 걸쳐 펼쳐진 필라멘트와 은하단, 보이드의 네트워크는 은하 탐사를 통해 지도화된다. 하지만 이러한 탐사는 일부 영역에서만 완전하다. 망원경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영역에 한해서다. 회피지대는 하나의 공백을 만들어내고 연구자들은 그 한가운데 보이지 않는 구역을 두고 대규모 구조 지도를 짜맞춰야 한다. 이 공백을 보정하려면 가정이 필요하다. 천문학자들은 회피지대 안의 구조가 통계적으로 그 바깥에서 보이는 것과 비슷하다고 가정한다. 인력체 방향에서 벗어난 영역에서는 이 가정이 그럭저럭 합리적일 수 있지만 인력체 방향에서는 이미 확인된 대규모 구조 자체가 평범하지 않다. 그 가정이 가장 무너지기 쉬운 지점이 바로 그곳이다. 회피지대 내부의 질량 집중은 국부우주의 중력 포텐셜에 기여한다. 그 집중이 먼지 때문에 체계적으로 과소평가된다면 국부중력 포텐셜에 의존하는 모든 계산은 그에 상응하는 오차를 안게 된다. 은하단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추정, 특정 영역에서 우주 거대 구조가 얼마나 조밀해야 하는지, 보이드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누락된 회피지대 데이터로 인한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이 문제는 허블 상수의 측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허블 상수란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를 말한다. 국부 허블 상수의 측정은 우리 우주 이웃에 있는 은하들의 운동과 초신성 같은 표준 광원의 운동을 활용한다. 회피지대 때문에 국부 중력 환경이 완전히 지도화되지 않는다면 국부 허블 상수 측정값은 누락된 질량으로 인한 체계적 오차를 안게 될 수 있다. 이것이 허블 텐션의 주된 원인은 아니다. 허블 텐션은 더 광범위한 측정과 더 깊은 이론적 질문을 포함하지만 문헌에서 논의되어 온 잠재적 기여 요인 중 하나이며 회피지대를 현대 물리학에서 가장 격렬하게 논쟁되는 문제 중 하나와 연결시킨다. 회피지대는 우리 은하 자체의 운동을 측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에게 우주 속 속도를 알려주는 우주 배경 복사의 쌍극 비등 방성을 계산하려면 우리 주변 구조들의 중력 영향을 보정해야 한다. 그 구조들에 대한 불완전한 지도는 쌍극 계산의 오차를 끌어들인다. 최근 일부 연구에서는 이 보정 과정에 회피지대 질량에 대한 개선된 추정치가 포함될 때 측정된 우리 은하의 속도가 약간 이동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변화는 오차 범위 안에 있지만 여러 독립적인 분석에서 일관되게 나타난다. 더 나은 회피지대 데이터가 있다면 이 변화를 확정하거나 제거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는 우리 은하의 진짜 운동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날카롭게 다듬어 줄 것이다. 지도 속의 구멍은 우리 이해 속의 구멍이며 그것은 우리 은하를 우주 공간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끌고 가는 힘들이 향하는 방향에 정확히 자리 잡고 있다. 우주의 가장 초기에 출발한 빛은 매 순간 그 구멍을 통과한다. 그리고 그 빛이 겪는 일은 어떤 은하 탐사로도 결코 밝혀낼 수 없는 무언가를 드러낸다. 하늘의 모든 지점에서는 고대의 빛이 희미한 빛을 발한다. 이것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다. 빅뱅 후 약 38만 년 뒤 초기 우주가 원자가 형성될 만큼 충분히 식었을 때 방출된 복사다. 그 빛은 거의 140억 년 동안 여행해왔다. 우주가 자라남에 따라 팽창하고 식어가면서 지금 지구에 도착한 그 빛은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들어오며 발원지와 우리 검출기 사이의 모든 것을 통과한다. 회피지대도 인력체 영역도 먼지 장벽 뒤에 숨어있는 무엇이든 모두 이 고대의 빛이 평균보다 많은 질량이 있는 영역을 통과할 때 특별한 일이 벌어진다. 빛의 광자는 질량 집중지에 접근하면서 그 중력 오물 속으로 떨어지고 반대편으로 다시 기어오르면서 에너지를 얻는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광자는 얻은 만큼의 에너지를 정확히 잃어야 한다.
효과는 완벽하게 상쇄되어 빛에는 어떠한 순 변화도 남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광자가 거대한 구조의 중력 우물 안에 머무는 동안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광자가 기어나올 즈음에는 그 우물이 조금 더 얕아져 있다. 우물은 광자가 떨어져 들어왔을 때보다 조금 덜 깊다. 나갈 때 잃는 에너지가 들어올 때 얻은 에너지보다 약간 적은 것이다. 그 결과 미세한 순 에너지 증가가 생긴다. 광자들은 평균보다 살짝 더 따뜻한 상태로 우리 검출기에 도착한다. 이 효과를 통합 sak스 볼페 효과라고 부른다. 이는 회피지대와 인력체 영역 방향에 있는 알려진 은하단과 초은하단의 위치와 우주 배경 복사 온도 지도를 상관 분석함으로써 여러 연구에서 측정되어 확인된 물리 현상이다. 이 고대의 빛은 그곳에 있는 질량이 무엇이든 그 흔적을 담고 있어야 한다. 거대한 구조는 따뜻한 신호를 남겨야 한다. 보이드는 차가운 신호를 남겨야 한다. 그 방향의 우주 배경 복사 지도에 나타나는 따뜻한 영역과 차가운 영역의 패턴은 숨겨진 지대의 내용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연구자들은 인력체 영역 방향에서의 우주 배경 복사 신호를 면밀히 연구해왔다. 그들은 그 방향에 큰 질량 집중이 있다는 가설과 대체로 일치하는 신호를 발견했다. 고대의 빛지도에 나타난 따뜻한 영역은 노르마 은하단과 더 넓은 인력체 영역의 알려진 위치와 일치하지만 그 신호는 확인된 가시구조들이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다. 따뜻한 영역은 알려진 은하단들이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하늘에서 더 넓은 영역을 덮고 있다. 만약 고대의 빛이 자신이 통과한 중력 환경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면 숨겨진 지대에는 현재 은하 탐사가 확인한 것보다 더 많은 질량이 있다. 대안은 고대의 빛 신호와 인력체 방향의 상관관계가 부분적으로 우연이며 우리 자신의 은하에서 나오는 방출 같은 다른 효과에 의해 오염되었다는 것이다. 하늘의 그 특정 영역에서 정경 은하 신호로부터 고대 우주론적 신호를 분리하는 작업은 기술적으로 매우 까다로우며 분석 방법에 따라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온다. 확인된 사실은 고대의 빛이 숨겨진 지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 신뢰할 만한 발견은 무엇인가? 그 방향의 신호는 확인된 구조들보다 약간 더 크다. 이 신호 초과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열린 질문으로 남아있다. 그 초과 신호의 원인은 얼마나 많은 숨겨진 질량인가?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숨겨진 지대는 또 다른 정보를 흘려보낸다. 고대의 빛이 아니라 은하단의 중력, 우물 안에 갇힌 현대가스의 온도가 만들어내는 미묘한 열적 신호다. 그리고 그것이 먼지 뒤편에서 검출되어 왔다. 은하단 내부의 뜨거운 가스는 수백만 도에서 빛난다. 이 가스는 은하단 내부 매질이라 불리며 직접 X선을 방출하는데 X선 망원경이 이를 검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가스는 우주 배경 복사의 고대의 빛과도 미묘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 우주 배경 복사의 광자들이 은하단을 통과할 때 은하단 가스 안의 뜨거운 전자들과 충돌한다. 이 충돌은 전자에서 광자로 에너지를 전달해 광자를 약간 더 높은 에너지로 끌어올린다. 그 결과 그 은하단 방향에서 오는 고대의 빛의 온도 지도에 작지만 측정 가능한 왜곡이 발생한다. 이 효과를 수냐에프 젤도비치 효과라고 한다. 1972년에 이를 예측한 두 물리학자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후 이 효과는 하늘 곳곳의 수천 개의 은하단에 대해 확인되고 측정되어 왔다. 이 효과는 거리에 따라 약해지지 않기 때문에 은하단을 찾는 데 놀랍도록 유용하다. X선이나 가시광선 방출과는 다른 방식이다. 10배 더 멀리 있는 은하단이라도 같은 강도의 수냐에프 젤도비치 신호를 만들어낸다. 그 가스가 똑같이 뜨겁고 조밀하다면 말이다. 결정적으로 수냐에프 젤도비치 효과는 회피지대도 꿰뚫는다. 고대의 빛의 왜곡은 시선 방향을 따라 일어난다. 우리와 은하단 사이의 먼지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먼지는 마이크로파 복사를 방해하지 않는다. 먼지 장벽 뒤에 있는 은하단도 트인 하늘에 있는 은하단과 똑같은 열적 왜곡을 고대의 빛에 만들어낸다. 이 효과를 검출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탐사들이 회피지대를 훑어왔다. 남극 망원경과 아타카마 우주론 망원경은 모두 고대의 빛의 미세한 온도 변화를 측정하도록 최적화된 장비로 숨겨진 지대와 겹치는 영역을 관측했고 뜨거운 가스 집중지와 일치하는 신호를 발견했다. 이 신호들 중 일부는 알려진 은하단의 가장자리에 해당하는데 그 헤일로가 먼지띠 안쪽까지 뻗어 있다. 다른 신호들은 가시광이나 적외선 탐사로 확인된 은하단이 등록되지 않은 위치에 나타난다. 연구자들은 이런 짝지을 수 없는 신호들을 신중하게 해석한다. 숨겨진 지대에서 짝을 찾지 못한 열적 신호에 대한 가장 가능성 높은 설명은 뜨거운 가스를 가진 은하단이 있지만 먼지 때문에 광학 및 적외선 탐사가 완전히 식별하지 못한 경우다. 은하단은 존재하고 그 가스는 뜨거우며
고대의 빛은 비록 그 은하단 자체가 일반적인 망원경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그 온도의 흔적을 담아 우리에게 전해진다. 이 신호들 중 일부가 시사하는 질량은 가스 온도와 왜곡의 크기로부터 추정해보면 거대한 은하단의 범위에 속한다. 짝지을 수 없는 신호들 중 여러 개는 인력체 영역 방향에 나타나는데 이는 다른 증거들이 가리키는 숨겨진 지대의 일부와 겹친다. 전파 방출, X선빛, 암흑물질 렌즈 효과 모두 미지의 거대한 질량을 가리키고 있다. 고대의 빛에서 나온 열적 신호들은 숨겨진 지대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활용 가능한 가장 먼지에 강한 증거다. 이들은 거의 140억 년을 여행해온 복사 위에 실제 뜨거운 가스가 남긴 직접적인 물리적 흔적이다. 먼지는 이 흔적을 지울 수 없다. 이들이 드러내는 것은 확인된 은하 목록이 시사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더 거대한 숨겨진 지대의 모습이다. 그리고 만약 그 열적 신호들이 시사하는 질량이 실제라면 천문학자들이 우리 은하의 운동의 모든 원천을 올바로 식별했다고 얼마나 자신할 수 있는지를 바꿔놓는다. 이 분야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인식은 인력체 영역이 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지금도 활발하게 변화하면서 주변 우주로부터 새로운 질량을 끌어당기고 있다. 거대 인력체는 완성된 구조가 아니다. 은하들은 오늘도 그 안으로 떨어지고 있다. 가스는 필라멘트를 따라 그 중심부로 흐른다. 암흑물질 집중지가 계속해서 그 중력 위의 스물을 깊게 만들고 있다. 20억 년 후의 인력체 영역은 지금보다 측정 가능할 정도로 더 거대해질 것이다. 이 지속적인 성장은 추측이 아니다. 이는 우주에서 구조가 형성되는 확인된 물리학으로부터 직접 따라 나오다. 중력 우물이 충분히 깊어 주변 물질을 끌어들이는 거대한 물질 집중지는 물질이 우주의 팽창이 그 물질을 멀리 데려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그곳으로 흘러드는 한 계속해서 성장한다. 오늘날의 인력체 영역에 대해 말하자면 물질의 낙하는 가까운 은하들의 흐름 속도로 확인된다. 라니아케아의 변두리에 있는 은하군들은 측정 가능한 속도로 인력체 영역 쪽으로 움직인다. 유입은 진행 중이다. 인력체의 심장부에 있는 은하단인 노르마 은하단은 숨겨진 지대를 가로지르는 주요 필라멘트들을 따라 떨어져 들어오는 은하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다. 활발한 강착이 진행 중인 은하단은 특정한 관측적 특징을 보인다. 은하단 내부 매질의 뜨거운 가스는 비대칭성을 발달시킨다. 중심부 근처에는 더 조밀하고 차가운 가스가, 가장자리에는 충격에 의해 가열된 가스가 있으며 이는 떨어져 들어오는 물질이 기존 은하단 대기와 충돌하는 지점이다. 노르마 은하단의 X선 관측은 정확히 이러한 특징을 보여준다. 이 은하단은 활발하게 강착하고 있으며 가스 분포의 하부 구조를 가지고 있어 여러 방향에서 진행 중인 유입과 일치한다. 인력체 영역의 성장 속도는 우리 은하의 운동에 직접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더 거대한 인력체는 더 강한 중력의 끌어당김을 발휘한다. 인력체가 성장함에 따라 우리 은하에 미치는 그 인력도 증가하므로 다른 모든 힘에 대비하여 측정되는 우리 은하의 인력체 영역 방향 가속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증가해야 한다. 이 효과는 인간의 시간 단위에서는 작지만 수백만 년에 걸쳐 누적된다. 구조 형성 시뮬레이션은 인력체 같은 거대한 노드들이 약 50억에서 100억 년 후까지 계속 성장하다가 가속 팽창하는 우주가 마침내 유입을 압도할 때 성장을 멈출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 시점이 되면 인력체를 향해 움직이지만 여전히 임계경계 바깥에 있는 물질은 중력이 끌어들일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팽창에 의해 멀어지게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이 멈춘다. 구조는 그때까지 축적한 질량 그대로 동결된다. 오늘날의 인력체 영역은 거의 최대 성장의 시기에 있다. 관련된 규모에서는 중력과 팽창 사이의 균형이 여전히 중력 쪽으로 기울어 있다. 유입은 진행 중이다. 구조는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는 숨겨진 지대에 한 가지 함의를 던진다. 만약 인력체가 성장하고 있고 회피지대 내부의 추가 구조들이 그것에 합류한다면 그 숨겨진 구조들도 성장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은하들을 인력체로 실어 나르는 필라멘트는 가려진 영역을 통과한다. 숨겨진 지대 내부의 은하단들도 스스로 인력체 중심부를 향해 떨어지면서 축적되는 집중지에 자신들의 질량을 더하고 있을지 모른다. 수억 광년에 걸치고 수십억 개의 별을 아우르는 거대한 조립 과정이 바로 지금 먼지 장벽 뒤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2014년 한 희미한 신호가 인력체 너머의 구조를 가리켰는데 그 구조는 훨씬 더 먼 거리에서 전체 시스템의 성장을 추동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2014년 한 천문학자 팀이 우리 은하를 우주 공간 속으로 끌고 가는 영역의 알려진 경계를 확장하는 연구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고유속도 지도화라는 기법을 사용했다. 연구자들은 우리 은하 주변에 거대한 우주 부피에 흩어져 있는 수천 개의 은하의 속도를 측정했다.
그들은 이 속도들을 우주의 팽창률과 비교해 중력적 기여를 분리해냈다. 단순한 팽창을 넘어서는 추가적인 밀림이나 끌어당김 말이다. 그런 다음 그 속도 벡터들을 그 근원까지 거슬러 추적했다. 둔석은 알려진 기여자들을 확인했다. 거대 인력체 영역, 셰이플리 초은하단, 쌍급 반발체. 그러나 그것은 또한 그 알려진 구조들이 설명할 수 없는 잔여운동도 드러냈다. 거대한 공간 부피의 은하들은 셰이플리가 아니라 그것을 지나 훨씬 더 먼 거리의 영역을 가리키는 체계적인 표류를 보였다. 연구자들은 이를 셰이플리 초은하단을 훨씬 넘어선 거리까지 확장되는 가능한 일관된 흐름이라고 묘사한다. 관측 가능한 근거리 우주의 경계에 있는 훨씬 더 큰 질량 집중지의 방향에서 그 신호는 희미했다. 고유 속도 측정은 상당한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 은하의 중력적 운동을 무작위적인 궤도 운동과 구분하려면 큰 통계 표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천 개의 은하에 걸쳐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같은 체계적 표류를 보이는 신호의 일관성 때문에 이를 전부 측정 잡음으로 돌리기는 어려웠다. 잔여 표류가 가리키는 거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해당 거리에서의 그 영역에 대한 탐사는 불완전하다. 셰이플리, 초은하단 너머에서 은하 문옥은 점점 희박해지고 회피지대는 여전히 그 하늘 영역을 가로지르며 가장 중요한 방향에 있는 무엇이든 그 시야를 가로막는다. 그리고 그 거리에서는 전파와 적외선 탐사조차 감도가 떨어진다. 다른 증거줄기들로부터 알려진 사실은 셰이플리 너머 우리 운동의 방향에 있는 영역에는 추가적인 초은하단들이 있다는 점이다. 헤르쿨레스 초은하단과 사자자리 초은하단이 가까운 방향이 있지만 흐름과 정확히 정렬되지는 않는다. 페르세우스 물고기자리 초은하단은 하늘의 다른 부분에 있으며 더 먼 거리에서는 은하 분포가 통계적으로 비정상적인 양상을 보여 그곳의 대규모 구조가 여전히 완전한 지도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시사한다. 만약 이 잔여 신호가 실제 구조를 나타낸다면 우리 은하까지의 거리에 걸쳐 측정 가능한 중력 영향을 미치려면 진정으로 거대해야 한다. 셰이플리에 비견되거나 그보다 큰 규모이면서 현재 탐사들이 깨끗하게 분해해내지 못한 거리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이는 설명되지 않은 신호가 발견되었다는 확정된 사실이다. 그 물리적 원인이 단일한 거대 구조인지 함께 작용하는 일련의 초은하단들인지 아니면 아직 이해되지 않은 대규모 구조의 특성인지는 신뢰할 만한 열린 질문으로 남아있으며 이는 우주론자들이 신중하게 논하는 한 가지 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왜냐하면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주 속 우리의 위치에 대한 규모를 새로 써야 하기 때문이다. 관측 가능한 우주는 약 930억 광년 너비의 구 안에 있는 모든 것이다. 지구를 중심으로 한 이 경계는 그보다 더 먼 곳에서 온 빛이 빅뱅 이후 우리에게 도달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 경계 너머에서도 우주는 계속되지만 우리는 관측 가능한 우주 내부에 대해서만 정보를 가지고 있다. 물질은 우주 거대 구조에 따라 분포한다. 가장 큰 규모에서 은하, 은하단, 초은하단, 필라멘트, 보이드의 분포는 통계적으로 균일하다. 충분히 큰 부피에서 평균을 내면 우주는 모든 방향에서 거의 똑같이 보인다. 단일 초은하단이 지배하는 일은 없다. 적어도 표준 모형은 그렇게 예측한다. 이 균일성에 대한 확인된 도전이 존재한다. 우리 우주 영역의 대규모 은하 흐름, 즉 라니아키아를 포함하고 수억 광년에 걸쳐 뻗어있는 벌크 플로우는 표준 우주론 모델이 예측하는 것보다 속도와 범위 모두에서 더 크다.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 은하는 초속 600km로 움직이며 우리가 일부를 이루고 있는 이 벌크 플로우는 거대한 부피에 걸쳐 뻗어있다. 우주 배경 복사와 물질의 전체 분포에 맞춰 보정된 표준 우주론 모델은 이 정도 속도와 규모의 벌크 플로우가 드물어야 한다고 예측한다. 그런데 우리는 마침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벌크 플로우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자리 근처 혹은 그 바로 너머에 있는 질량 집중지에 의해 추동된다고 제안해왔다. 너무도 거대해서 그 중력 영향이 수십억 광년에 걸쳐 안쪽으로 도달하고 우리 영역의 모든 것을 같은 방향으로 밀어내는 무엇인가다. 이 가설적인 구조를 일부 연구자들은 거대 인력체 너머의 거대 인력체, 그레이터 어트랙터라고 불러왔다. 이 아이디어는 문헌상 특정한 이름이 있다. 이는 때때로 아무크름 가설, 다크플로우 하이포시스이라고 불린다. 2008년 한 연구팀이 수십억 광년에 걸쳐 모두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은하단들의 일관된 운동을 검출했다고 보고했다. 그들은 이를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 있는 거대한 질량 집중지가 우리 지평선 안의 모든 것을 자신을 향해 끌어당기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했다. 이 아무크름 측정은 논란이 많았다. 다른 연구팀들이 같은 유형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신호를 발견하지 못했다. 논쟁은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있다.
이 측정은 수천 개의 은하단에 걸친 수냐-F 제도비치 효과로부터 미세한 신호를 추출하는 작업을 포함했고 그 추출 과정의 체계적 오차는 상당하다. 그러면 확인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벌크 플로우는 표준 모델의 예측에 비추어 비정상적으로 크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자리 너머 혹은 그 근처에 존재하는 어떤 구조가 이 흐름에 기여하고 있다는 이론은 여전히 신빙성 있는 가설로 남아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벌크 플로우 신호가 그러한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거리까지 뻗어 있는지, 아니면 더 정밀한 측정을 통해 표준 구조 형성 이론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게 될지가 그것이다. 관측 가능한 지평선 너머의 구조가 우리 은하의 운동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도화할 수 있는 범위보다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 속에 우리가 묻혀 있다는 뜻이다. 우주는 단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클 뿐만이 아니다. 우리의 시야 바깥에 있는 구조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능동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이 가능성은 현대 우주론에서 지난 10년간의 관측 천문학을 정의해온 한 가지 문제와 연결된다. 그것은 너무나 끈질기고 정밀하게 측정된 브리치로 우주에 관한 어떤 근본적인 사실이 잘못 이해되고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허블 텐션은 현대 우주론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문제이다. 설명은 단순하다.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는지를 측정하는 두 가지 다른 방법이 서로 다른 답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그 차이는 백분율로 보면 작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이를 측정 오류로 설명하려는 모든 시도를 견뎌왔다. 첫 번째 방법은 우주 배경 복사를 이용한다. 고대 빛의 온도 패턴은 팽창 속도를 포함하여 초기 우주의 물리적 조건들을 담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 표준 우주론 모델을 적용하면 오늘날 우주의 팽창 속도가 예측된다. 두 번째 방법은 가까운 표준 광원들, 주로 제2형 초신성이라 불리는 특정한 형태의 폭발하는 별을 가까운 은하들의 거리 속도 관계와 결합하여 사용한다. 이러한 측정은 오늘날 우주의 팽창 속도를 직접 관측한 값을 제공한다. 그런데 이 두 숫자는 일치하지 않는다. 가까운 거리에서의 측정은 고대 빛을 통한 측정이 예측하는 값보다 약 8% 더 빠른 팽창 속도를 내놓는다. 8%. 우주론에서는 작게 들리는 수치이지만 두 정밀 측정 사이의 8%의 브리치는 두 방법 중 하나에 계통 오차가 있거나 표준 우주론 모델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물리학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회피지대는 국부 측정을 통해 이 문제에 등장한다. 북부 팽창 속도를 계산하려면 가까운 은하들의 거리와 속도를 높은 정밀도로 알아야 한다. 또한 국부 우주의 중력 환경을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부 중력에 의해 발생하는 고유 속도를 관측 속도에서 빼주어야만 순수한 팽창 속도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부 우주의 중력 기여분을 정확하게 빼내려면 인근 질량 분포에 완전한 지도가 필요하다. 회피지대는 바로 그 지도 속의 빈 구멍이다. 만약 이 숨겨진 지대에 거대 인력체 방향으로 미지의 상당한 질량이 존재한다면 그 질량은 표준 보정이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국부 고유 속도에 기여하게 된다. 회피지대가 국부 속도 보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려 시도해온 연구들은 일관되게 회피지대 데이터가 개선될수록 국부 허블 상수 측정값이 약간씩 이동한다는 결과를 얻어왔다. 그 이동은 현재 오차 범위 안에서는 적지만 국부 측정값을 초기 우주의 측정값 쪽으로 움직이게 한다. 예측이다. 숨겨진 지대를 완전히 특성화하는 것만으로 브리치를 단 몇 %라도 줄일 수 있다면 그것은 허블 텐션 논쟁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될 것이다. 회피지대 보정만으로 전체 텐션이 해소될 가능성은 낮다. 이 텐션은 단순한 지도와 공백을 넘어선 물리학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회피지대는 국부 측정에서 발생하는 계통적 불확실성의 실제 원천이며 이를 해결하면 제약 조건이 크게 좁혀질 것이다. 허블 텐션은 새로운 물리학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우주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팽창하는지를 바꾸는 표준 모형의 확장 같은 것 말이다. 혹은 계통적 측정 오차라는 좀 더 평범한 설명이 있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회피지대를 해결함으로써 인근 우주의 지도를 완성하는 것은 명확한 답을 찾기 위한 필수 단계이다.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이 숨겨진 지대로 되돌아온다.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는지라는 근본적인 질문조차도 먼지의 장벽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서는 완전히 답할 수 없다. 그렇다면 숨겨진 지대 안에 사는 문명이 우리 쪽을 바라본다면 어떤 모습일까? 회피지대는 우리의 시점에서는 가려져 있다. 우리 은하 원반의 먼지가 그 지역 방향의 시야를 차단한다. 하지만 회피지대 안에 있는 문명의 시점에서 이 관측은 대칭적이지 않다. 다양한 방향으로 바깥을 바라보면 그들에게 먼지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예를 들어 노르마 은하단 안의 한 별 주위를 도는 행성은 지구로부터 약 2억 2천만 광년 떨어진 위치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 관측자들은 회피지대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은하 속에 있는 성가먼지를 뚫고 바깥을 바라보며 자기 앞에 펼쳐진 우주의 거대 구조 전체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은하인 우리 은하는 그들에게는 수천억 개의 은하 가운데 하늘에 보이는 희미한 빛의 얼룩 하나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결정적인 면에서 그들의 하늘은 우리와 극적으로 다를 것이다. 그들은 알려진 가장 밀도 높은 은하단 환경 가운데 하나의 안쪽에 자리 잡고 있다. 그 밤하늘은 자기 은하의 별들 넘어 배경이 보이는 은하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노르마 은하단의 은하 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어떤 장비 없이도 수천 개의 은하가 보일 것이다. 그 하나하나가 수천억 개의 별을 품은 구조이며 밀도 높은 은하단 내부의 관측자들에게는 은하사의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은하들은 멀리 떨어진 천체가 아니라 이유처럼 느껴질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거대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는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지만 그들에게는 단지 수만 광년 거리에 수십 개의 이웃 은하들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은하단 내부의 중력 환경 또한 그들이 우주의 팽창에 관해 측정할 수 있는 것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밀도 높은 은하단 안의 은하들은 서로 중력적으로 결속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우주 공간의 은하들처럼 우주 팽창에 참여하지 않는다. 노르마 은하단 내부의 관측자들이 가까운 은하들의 속도를 측정한다면 우리가 더 조용한 위치에서 측정하는 매끄러운 허블 흐름이 아니라 은하단 내부 역학에 지배되는 고속 운동의 혼란스러운 환경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허블 상수 측정에는 우리와는 매우 다른 보정이 필요할 것이다. 국부 우주는 은하단 중력에 지배되어 팽창 속도 측정에 계통적 오차를 일으키는 바로 그 종류의 고유 속도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흥미롭게도 그 관측자들에게 우리 은하는 그들의 시점에서 보면 더 작고 덜 밀집한 구조 안에 있는 비교적 고요하고 고립된 은하로 보일 것이다. 우리는 조용한 교외에 살고 있고 그들은 극도로 밀도가 높은 도심 한복판에 살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그 관측자들도 자기 은하의 먼지 장벽 반대편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할까? 거의 확실히 그렇다. 모든 은하에는 먼반면이 있고 모든 은하의 원반면은 그 내부 관측자들에게 자기만의 회피지대를 만든다. 숨겨진 지대 문제는 지구만의 것이 아닌 보편적 문제이다. 그러나 거대 인력체 영역 안에서 우리 쪽을 바라본다면 그들은 대규모 흐름을 명확히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라니아케아가 자신들의 위치를 향해 흘러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은하 또한 자신들을 향해 떨어지고 있는 수많은 은하들 중 하나로 보일 것이다. 그들은 거대 인력체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에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거대 인력체를 이해할 것이다. 다만 그들조차 아직 우리에게 말해줄 수 없는 것은 그 초은하단 자체를 움직이는 훨씬 더 먼 거리에서 작용하는 끌어당김의 정체이다. 표준 우주론 모델은 초기 우주에서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잘 검증된 틀을 가지고 있다. 물질은 거의 완벽하게 균일했고 미세한 밀도 변동만 있었다. 인플레이션에 의해 증폭된 양자 요동이 최초의 미세한 집중을 씨앗처럼 뿌렸다. 이후 수십억 년에 걸쳐 중력이 그 집중을 증폭시켰다. 작은 요동은 가스구름이 되었다. 가스구름은 최초의 별이 되었다. 별들은 최초의 은하를 이루었다. 은하들은 무리와 은하단으로 모였다. 은하단들은 초은하단으로 조립되었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린다. 중력은 느리다. 구조가 클수록 조립에 걸리는 시간은 더 길어진다. 중간 규모 질량의 은하단은 수십억 년 안에 형성된다. 초은하단은 완전히 조립되기까지 우주 나이의 거의 전부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 모형은 주어진 우주 시점에서 어느 정도 질량의 구조까지 가능한지에 대해 정밀한 예측을 내놓는다. 이 예측들은 반복해서 검증되어 왔지만 일부 관측은 일관되게 모형이 허용하는 것보다 더 거대하고 더 잘 조직된 구조들을 그 우주 시점에서 발견해왔다. 가장 두드러진 예는 초기 우주가 현재 나이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던 시점에 은하들을 볼 수 있는 망원경들이 가져온 관측에서 나온다. 모형이 아직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예측하는 거대하고 잘 조직된 은하단들이 발견되었다. 이론에 따르면 중력이 그들을 조립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어야 할 시점에 이 은하단들은 이미 완전히 형성되어 있다. 회피지대 뒤편의 거대 구조가 완전히 지도화되어 셰이플리 초은하단보다 더 거대하다고 밝혀진다면 구조 형성 모형에 미치는 함의는 상당할 것이다. 그러한 구조에는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즉, 그것을 씨앗처럼 뿌린 초기 밀도 요동이 비정상적으로 컸어야 하는데 이는 우주 배경 복사로부터 도출된 그 요동에 대한 관측적 제약을 거스르게 된다. 혹은 그 구조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조립되었다는 것이다. 표준 모형이 포함하지 않는 메커니즘 말이다. 또는 표준 모형의 구조 성장 시간표가
현재 관측이 아직 드러내지 못한 방식으로 잘못되었거나 이 어떤 결론이든 우주론 모델의 수정을 요구할 것이다. 그 수준의 수정은 모형의 예측 위에 세워진 수십 년의 연구를 거쳐 전파될 것이다. 암흑물질 밀도, 은하 형성 시점, 우주의 대규모 구조에 대한 계산이 모두 재검토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 모형은 이전의 도전들을 견뎌왔지만 새로운 관측 제약이 추가될 때마다 모형이 오를 수 있는 여지의 공간은 더 좁아진다. 우주론자들은 이 상황을 특정한 한 문구로 묘사한다. 모형이 압박 아래에 있다. 이 모형은 엄청나게 다양한 규모와 관측에서 놀라울 만큼 잘 작동한다. 그러나 거대한 초기 은하단, 허블 텐션, 우리 국부 우주의 비정상적으로 큰 벌크 플로우 같은 일부 특정 관측들은 각자 그 예측을 압박하며 아직 해소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다음 세대의 탐사를 통해 회피지대 안에서 거대 구조가 완전히 특성화된다면 그것은 늘어가고 있는 이 텐션들의 목록에 또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를 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텐션들이 결국 위기로 쌓일지 아니면 정제되고 개선된 모형으로 해소되지는 탐사가 무엇을 발견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러한 탐사 가운데 일부는 이미 가동 중이다. 회피지대 문제에는 먼지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더 깊은 형태의 버전이 존재하다. 우리 태양계는 우리 은하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은하의 원반 안에 중심으로부터 약 26,000광년 떨어진 위치에 묻혀 있다. 나선팔 가운데 하나의 안쪽에 있다. 이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나선 은하의 별 대부분은 원반 안에 살아간다. 하지만 그것은 은하면을 따라 어느 방향을 바라보든 동시에 가장 많은 양의 은하 물질을 통과해서 본다는 의미이다. 설령 우리 은하 안의 모든 먼지가 어떤 식으로든 제거된다 해도 원반 안의 관측자는 여전히 근본적인 기하학적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은하면을 따른 별의 밀도는 그 위나 아래의 밀도보다 몇 자릿수 더 높다. 은하면을 가로질러 본다는 것은 별들의 두꺼운 기둥을 통과해 본다는 뜻이며 그 별들의 합쳐진 빛은 어떤 것을 분해해보기 어렵게 만드는 산란된 빛무리를 만들어낸다. 개별적인 희미한 배경 은하들, 정경의 별빛, 정경의 가스 방출, 그리고 은하의 복사가 모두 반대편의 외부 은하 신호와 경쟁한다. 먼지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별의 밀도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은하 중심부 자체가 강렬한 복사와 강한 자기장, 대규모 별 형성, 그리고 그 중심부의 초대질량, 블랙홀이 자리한 영역이며 그것은 회피지대로 가장 가려진 방향에 위치해 있다. 은하 중심을 통과해 그 너머의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 은하 안에서 가장 밝은 천체 일부에 의해 지배되는 영역에서 극도로 희미한 외부 은하 신호를 분해해낼 수 있는 장비를 필요로 한다. 이 기하학적 한계는 영구적이다. 우리 문명 전체를 은하 원반 바깥의 위치로 옮기지 않는 한 지구 기반 관측자가 우리 은하의 원반을 단순히 가로질러 반대편을 또렷이 볼 수 있는 시점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것은 잡음을 뚫고 신호를 추출하는 우리의 능력이다. 전파는 가시광선처럼 별에 의해 산란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다르다. 중력 렌즈 효과는 별의 밀도와 무관하게 작동한다. 순야의 풀 젤도비치 효과는 마이크로파 주파수에서 작동하며 그 주파수는 은하의 별들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 각각은 기하학적 문제로도 완전히 닫히지 않는 통로를 통해 숨겨진 지대로부터 정보를 추출한다. 하지만 각각의 방법에는 그 자체의 한계가 있다. 전파 탐사는 은하 후보를 식별할 수 있지만 광학 분광 관측 없이 거리를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중력 렌즈 지도는 통계적 정밀도를 쌓기 위해 다수의 배경 은하가 필요한데 별에 의한 오염은 숨겨진 지대 안에서 사용 가능한 표본을 줄인다. 마이크로파 신호는 실제하지만 분산되어 있고 외부 은하 신호를 우리 은하 자체의 마이크로파 방출로부터 분리하려면 세심한 모델링이 필요하다. 회피지대는 진짜로 어려운 영역이다. 원지, 별의 밀도, 은하 중심부 방출, 그리고 기하학적 깊이가 결합되어 이 영역은 하늘에서 가장 연구하기 어려운 곳이 된다. 사실상 모든 파장에서 숨겨진 지대 안에 자리한 것 가운데 일부는 현재 계획 중인 최고의 장비로도 수십 년 동안 미해결로 남을 수 있다. 이는 우리 은하의 운동 경로를 무엇이 정박시키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오랫동안 부분적으로 열려 있을 수 있음을 뜻한다. 그 답을 위해 만들어지고 있는 장비들은 하나의 관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문학 역사상 가장 집중된 노력을 대표한다. 천문학계는 회피지대를 현대 우주론의 결정적인 관측 과제 중 하나로 인정해왔다. 지난 10년 사이에 몇몇 주요 프로젝트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숨겨진 지대를 탐사하기 위해 현재 가동 중인 가장 강력한 도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미어캣 전파망원경 어레이다.
미어캣은 카로 사막에 8km에 걸쳐 펼쳐진 64기의 개별 전파 접시로 구성된다. 먼지 너머의 은하들을 드러내는 추적자인 중성수소의 전파 방출에 대한 그 감도는 기존 전파 장비를 큰 차이로 능가한다. 현재 진행 중인 미어캣 회피지대 탐사는 숨겨진 띠를 체계적으로 훑으며 이전 탐사가 놓쳤던 은하 후보들을 검출하고 그 적세 편의를 측정하여 숨겨진 지대의 3차원 구조를 이러한 정밀도로는 사상 처음으로 지도화하고 있다. 미어캣 탐사의 초기 결과는 이미 회피지대 안에 수천 개의 은하 후보를 카탈로그에 추가했다. 이 탐사는 숨겨진 띠의 가장 밀도 높은 지역까지 확장되며 이전 장비로는 가장 밝은 천체만 검출할 수 있었던 영역이다. 이전 탐사에서 단지 단서로만 보였던 구조들이 이제 식별 가능한 은하단과 필라멘트로 분해되어 그 거리가 확정되고 있다. SKA, 즉 평방 킬로미터 어레이는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호주에서 건설 중이며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거대한 전파 망원경이 될 것이다. 완공되면 수천 개의 개별 수신기에 걸쳐 펼쳐진 그 직광 면적은 미어캣보다 약 50배 큰 감도를 부여하게 된다. SKA는 현재 장비들이 한계에 부딪히는 거리에서 회피지대 안의 은하들을 검출할 수 있을 것이다. 숨겨진 지대의 3차원 지도를 셰이플리 초은하단 및 그 너머와 겹치는 우주론적 규모까지 확장한다. 적외선 능력 또한 발전하고 있다. 2020년대 후반에 운용을 시작할 예정인 낸시 그레이스 로만 우주망원경은 깊은 탐사를 위해 설계된 광시야 적외선 카메라를 탑재한다. 그 근적외선 감도는 회피지대 먼지 너머의 은하들을 특히 먼지가 두껍지만 최대 밀도에 이르지 않은 영역에서 지상 기반 적외선 탐사보다 더 효과적으로 검출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X선 천문학은 개발 중인 유럽 우주국의 임무인 아테나 관측소를 통해 기여한다. 이 관측소는 지금까지 시도된 가장 깊고 가장 넓은 X선 전천 탐사를 수행할 것이며 은하단 가스로부터의 X선 방출은 먼지를 뚫고 들어가 숨겨진 지대 내부의 거대한 질량 집중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한다. 아테나의 감도는 이전의 어떤 X선 방출보다도 더 희미하고 더 멀리 있는 은하단을 검출하여 열적 우주의 수냐이프 젤도비치 신호를 찾아낼 것이다. 칠레에 위치한 사이먼스 관측소와 향후의 CMBS사 프로젝트는 고대 빛을 전례 없는 해상도로 지도화할 것이다. 이 장비들은 회피지대 안을 포함한 하늘 어디에서든 은하단 내 뜨거운 가스의 열적 흔적을 검출하여 다른 어떤 장비로도 확인할 수 없는 질량 집중을 식별해낼 것이다. 전파, 적외선, X선, 마이크로파의 이 모든 탐사를 동시에 결합하면 천문학자들은 숨겨진 지대에 대한 다파장 그림을 단일 장비로는 얻을 수 없는 수준의 완전성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 탐사들의 결과는 숨겨진 지대 안에 거대 구조가 존재하는지, 거대 인력체가 완전히 설명되는지, 그리고 허블 텐션에 미지의 국부 질량이 기여하고 있는지를 결정할 것이다. 지금까지 증거가 가리키고 있던 모든 것이 확정되거나 배제되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답은 다가오고 있다. 탐사들이 회피지대 너머의 거대 구조를 확정한다면 그 결과는 천문학을 훨씬 넘어선 영역에까지 파급될 것이다. 직접적인 과학적 영향은 구체적일 것이다. 셰이플리, 초은하단보다 더 거대하고 회피지대 안에 혹은 그 바로 너머에 자리 잡은 확정된 구조가 발견된다면 그것은 표준 우주론 모델의 수정을 요구하게 된다. 부저형성 시간표는 조정이 필요해질 것이다. 중력적으로 결속된 구조의 예측된 최대 규모, 그리고 중력이 질량을 조립할 수 있는 속도는 현재의 예측 범위 안에 편안히 들어맞기에는 너무 거대한 구조의 관측된 사실에 맞추어 재보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 수정은 파급될 것이다. 표준 틀에 근거하여 특정한 분포 패턴을 예측하는 암흑물질 모형은 새 구조의 형태와 질량에 대해 검증될 것이다. 숨겨진 지대 안의 암흑물질 분포가 모형이 예측하는 바와 다르다면 그것은 암흑물질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이미 압박받고 있는 질문에 또 하나의 제약 조건을 더하게 될 것이다. 허블 텐션은 해소되거나 적어도 부분적인 해결을 찾을 수도 있다. 숨겨진 지대 안의 미지의 질량이 그동안 국부 팽창 속도 측정에 계통적인 편향을 일으켜왔다면 실제 질량 분포에 대한 보정은 국부 허블 상속값을 이동시키게 될 것이다. 그 이동이 초기 우주 측정값과의 텐션을 닫을 만큼 충분히 큰지는 숨겨진 구조가 얼마나 거대한 것으로 밝혀지느냐에 달려있다. 구체적인 숫자를 넘어서 그 철학적 영향은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의미심장할 것이다. 오랫동안 그 가정은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가 평균적이라는 것, 즉 우주론자들이 코페르니쿠스 원리라고 부르는 원칙이었다. 우리는 중심에 있지 않다. 우리는 특별한 위치에 있지 않다. 우리는 수십억의 은하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우리 은하가 10억 광년 안에서 가장 극단적인 두 중력 환경 사이에 축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즉 가까운 가장 밀도 높은 물질 집중 중 하나와
가까운 가장 거대한 보이드 중 하나 사이에 놓여 있다는 사실의 발견은 그 가정의 순진한 버전에 도전한다. 우리는 어떤 것의 중심에 있지는 않지만 우주적으로 흥미로운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즉, 수억 광년에 걸쳐 작용하는 힘들에 의해 형성된 구조 속에 묻혀 있는 것이다. 이 힘들을 완전히 이해한다면 인류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해 이야기하는 방식이 바뀔 것이다. 우리 은하는 균일한 우주 속을 자유롭게 떠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흐름을 타고 있다. 그것은 방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수십억 년 동안 무언가 구체적인 것을 향해 조준되어 왔으며 그것은 우리의 관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가장 거대한 구조일지도 모른다. 이 확정은 또한 증거가 제기하는 가장 깊은 질문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 것이다. 사각지대 너머에 거대 구조가 존재한다면 무엇이 그것을 형성했는가? 그 답은 우주의 시초로 빅뱅 직후의 가장 짧은 1초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시점, 즉 이후의 모든 구조를 씨앗처럼 뿌린 밀도 요동이 공간의 직물 위에 새겨졌던 그 조건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조건들은 오늘날 우주 배경 복사 속에서 관측할 수 있다. 그 규모의 구조가 우주 배경 복사 온도 지도에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초기 조건을 요구한다면 우주 배경 복사 측정값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거나 그 구조가 현재 모형이 없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이다. 어느 쪽 답이든 새로운 곳으로 이어진다. 우리 은하에는 사각지대가 있다. 그 안에는 무언가가 있고 인류는 사상 처음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장비를 만들고 있다. 탐사가 무엇을 발견하든 우주는 우리가 가정했던 것보다 더 낯설고 더 구조적일 것이다. 언제나 그래왔듯이